지구라는 행성이 아직 자신의 얼굴을 갖지 못했던 시간이 있었다. 지금으로부터 약 45억 년 전, 하데스 누대의 초입, 지구가 태어난 지 겨우 1억 년가량이 흘렀을 뿐이었다. 오늘날 우리가 대륙이라 부르는 단단한 땅은 아직 존재하지 않았다. 바다는 아직 안정된 바다가 아니었고, 하늘은 우리가 아는 하늘이 아니었다. 행성의 표면은 굳어졌다가 다시 찢어지고, 갈라졌다가 다시 녹아내렸다. 암석은 땅이 아니라 상처였고, 마그마는 피처럼 행성의 피부 아래에서 끓고 있었다. 그 시절의 지구는 집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직 만들어지는 중인 천체였다. 표면 곳곳에서는 녹아내린 암석이 흐르고 거대한 용암의 강이 어둠과 붉은 빛 사이를 가로질렀다. 지각이라고 부를 만한 얇은 껍질이 잠시 생겨났다 해도 그것은 오래 버티지 못했다. 내부에서 밀려 올라온 열과 충격은 다시 그 껍질을 부수고 삼켰다. 안정된 땅은 없었고 기억을 남길 지층도 없었다. 모든 것은 아직 너무 뜨거웠고 너무 젊었으며 너무 폭력적이었다. 당시 지구는 혼자가 아니었다. 태양계 전체가 아직 조용해지지 않은 전쟁터와 같았다. 젊은 태양의 주변에는 행성들이 이제 막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고 그 사이에는 수없이 많은 암석 조각과 먼지, 원시 행성의 잔해들이 떠돌고 있었다. 이 파편들은 정해진 궤도를 갖지 못한 채 서로를 끌어당기고 밀어내고 부딪히며 태양계의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질서란 처음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충돌과 파괴의 반복 속에서 서서히 생겨난 결과였다. 지구와 그 이후 천체들은 끊임없이 중력의 줄다리기를 벌였다. 아직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한 행성들은 서로의 궤도를 흔들었고 그 주변에는 아직 표면에 떨어지지 않은 암석과 먼지의 꼬리가 길게 이어졌다. 그 시대의 하늘은 고요한 밤하늘이 아니었다. 그것은 불안정한 잔해들의 바다였고 언제든 추락할 수 있는 천체들의 흐름이었다. 행성들은 서로를 지나치면서도 완전히 무관하지 않았다. 중력은 보이지 않는 손처럼 그들의 운명을 조금씩 바꾸고 있었다. 하데스 누대의 지구는 끊임없는 폭격을 받고 있었다. 태양계 곳곳에서 날아온 소행성들이 표면을 때렸고 더 작은 우주먼지와 암석 조각들도 쉬지 않고 떨어졌다. 하나의 충돌이 지나가면 또 다른 충돌이 찾아왔다. 충격은 지각을 부수고 열을 더하고 이미 뜨거웠던 행성을 다시 끌어오르게 했다. 이 모든 폭격은 단순한 재난이 아니었다. 그것은 행성을 키우는 과정이기도 했다. 지구는 자신에게 떨어지는 파편들을 삼키며 조금씩 더 무거워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생명에게 자비롭지 않았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그곳은 완전한 불모의 세계였다. 물이 있었다 해도 그것은 안정된 호수나 바다로 남기 어려웠다. 초기 해성들이 물을 가져왔을 가능성은 있지만 당시의 지구 표면에서는 액체 상태의 물이 오래 머무르기 힘들었다. 너무 뜨거웠고 너무 불안정했으며 대기는 아직 생명을 품을 만큼 조용하지 않았다. 물은 증발하고 다시 응결하고 또다시 사라졌을 것이다. 바다는 아직 약속일 뿐 현실은 아니었다. 노출된 암석 역시 안전하지 않았다. 간신히 굳어 표면에 드러난 바위가 있었다 해도 그것은 가혹한 방사선에 그대로 노출되었다. 젊은 태양은 지금보다 더 거칠고 불안정한 에너지를 내뿜었고 지구 내부에서는 수명이 짧은 방사성 원소들이 열을 만들어냈다. 행성은 안팎에서 동시에 달궈지고 있었다. 위에서는 태양의 빛과 입자가 쏟아졌고 아래에서는 내부의 붕괴열과 마그마가 솟구쳤다. 이 세계에서 안정이란 거의 존재하지 않는 단어였다. 그럼에도 이 혼돈은 무의미한 혼돈이 아니었다. 우주의 잔혹한 과정들은 때로 훗날의 조건을 준비한다. 당시의 지구는 생명을 품을 수 없는 행성이었지만 바로 그 뜨거움과 충돌, 융해와 재형성이 훗날의 지구를 만들 재료를 섞고 있었다. 무거운 원소들은 안쪽으로 가라앉고 가벼운 물질들은 바깥쪽에 남았다. 행성의 내부 구조는 점차 분리되기 시작했고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지구는 자신의 중심과 외피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이 시기의 지구를 오늘날의 푸른 행성과 연결해 생각하기는 어렵다.
지금의 지구에는 대륙이 있고 바다가 있으며 구름과 비, 숲과 생물이 있다. 그러나 하데스 누데의 지구는 그 모든 것의 반대편에 있었다. 그것은 푸른 행성이 아니라 붉고 검은 행성이었다. 물의 행성이 아니라 용암과 증기의 행성이었다. 생명의 보금자리가 아니라 생명을 가능하게 만들기 전에 거대한 실험실이었다. 그곳에서 자연은 아무런 의도 없이, 그러나 정확한 물리 법칙에 따라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다. 지구의 표면에서는 이미 굳은 곳과 녹은 곳이 뒤섞여 있었다. 어떤 지역에서는 암석 껍질이 바다 위 얼음처럼 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바다는 물이 아니라 마그마였고 그 얼음은 금세 녹아 사라질 지각 조각이었다. 대륙 크기의 단단한 덩어리가 잠시 떠올랐다 해도 그것은 영구적인 대륙이 아니었다. 내부 대류와 충돌의 충격은 그것들을 다시 아래로 끌어내렸고 행성은 자신의 표면을 끊임없이 지우고 다시 썼다. 그래서 그 시대의 지구에는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 오늘날 지질학자들이 읽는 암석의 역사, 지층의 순서, 광물 속의 시간은 그보다 훨씬 뒤의 세계에 속한다. 하데스 누데 초기의 표면은 대부분 사라졌다. 굳었던 것은 다시 녹았고 떠올랐던 것은 다시 가라앉았다. 지구는 자신의 가장 오래된 얼굴을 보존하지 않았다. 마치 태어난 직후의 기억을 잃어버린 생명체처럼 행성도 자신의 첫 장면들을 스스로 삼켜버렸다. 그 무렵 태양계는 아직 행성들의 서열을 정하고 있었다. 작은 파편들은 큰 천체에게 붙잡혔고 더 큰 천체들은 서로의 움직임을 바꾸었다. 중력은 질서를 만드는 힘이면서 동시에 파괴를 부르는 힘이었다. 어떤 물체는 행성에 흡수되었고 어떤 물체는 튕겨나가 태양계를 떠돌았다. 어떤 것은 충돌로 산산조각 났고 어떤 것은 더 큰 세계의 일부가 되었다. 지구도 예외가 아니었다. 지구는 자신을 찾아오는 모든 것을 피할 수 없었다. 이런 환경 속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작은 소행성 하나가 아니었다. 끊임없이 떨어지는 우주 암석들도 충분히 파괴적이었지만 그것들은 아직 전조에 가까웠다. 진정으로 거대한 사건은 따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것은 바위가 아니라 행성이었다. 지구와 같은 태양계 안에서 혹은 어쩌면 더 먼 곳에서 온 또 하나의 세계가 서서히 지구의 운명과 얽히고 있었다. 두 천체는 아직 만나지 않았지만 중력은 이미 그들의 미래를 계산하고 있었다. 그 행성은 훗날 테이아라 불리게 된다. 그러나 그 이름은 인간이 훨씬 뒤에 붙인 것이다. 당시의 지구에는 이름을 부를 존재가 없었다. 하늘을 올려다볼 눈도 없었고 충돌을 기록할 언어도 없었다. 그럼에도 그 만남은 훗날 모든 언어와 모든 생명, 모든 밤하늘의 풍경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테이아가 실제로 존재했다면 그것은 인류가 등장하기 수십억 년 전에 사라진 행성이었다. 그리고 사라짐으로써 가장 오래 남는 흔적을 남긴 행성이기도 했다. 그 충돌은 지구 위에 있던 모든 것을 파괴했을 것이다. 물론 그때의 지구에는 아직 우리가 아는 생명도, 숲도, 바다도 없었다. 그러나 존재하던 표면 구조와 초기의 지각, 잠시 형성되었던 모든 안정은 그 순간 무너졌을 가능성이 크다. 행성 규모의 충돌은 단순히 땅을 흔드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행성의 내부를 뒤섞고 표면을 녹이며 대기와 궤도와 자전까지 바꾸는 사건이다. 한 세계가 다른 세계를 만날 때 그 만남은 지질학이 아니라 우주적 재편성에 가깝다.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파괴가 오늘의 지구를 가능하게 했을지 모른다. 만약 테이아와의 만남이 없었다면 지구는 지금과 같은 달을 갖지 못했을 수 있다. 달이 없었다면 지구의 자전축, 조석, 장기적인 기후 안정성은 지금과 달랐을 것이다. 물론 이 모든 연결이 단순한 하나의 원인으로 환원될 수는 없다. 그러나 거대 충돌 가설은 이렇게 암시한다. 한 번의 재앙이 행성을 완전히 끝장내는 대신 전혀 새로운 형태의 시작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하데스 누데의 지구는 그래서 하나의 문턱 위에 서 있었다. 뒤쪽에는 원시 태양계의 혼돈이 있었고 앞쪽에는 아직 상상할 수 없는 푸른 행성이 있었다.
그 사이에는 불과 암석, 중력과 충돌, 그리고 다가오는 또 하나의 행성이 놓여 있었다. 테이아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지만 이미 이야기의 중심에 들어와 있었다. 그것은 지구를 파괴할 운명이었고, 동시에 지구를 오늘의 모습으로 이끌 운명이었다. 우리가 밤하늘에서 달을 볼 때 그 빛은 단순히 태양빛의 반사가 아니다. 그것은 지구가 겪은 가장 오래된 폭력의 잔광일지도 모른다. 달의 차가운 표면 뒤에는 한때 녹아내린 두 세계의 기억이 숨어 있다. 그리고 그 기억의 시작은 바로 이 장면. 젊고 뜨겁고 불안정했던 지구에서 시작된다. 아직 대륙도, 바다도, 생명도 확실하지 않았던 행성. 그러나 이미 먼 미래의 모든 가능성을 품고 있던 행성. 그곳으로 또 하나의 세계가 다가오고 있었다. 가장 오래된 지구를 상상할 때 우리는 흔히 불과 돌, 검은 하늘과 붉은 지평선을 떠올린다. 그러나 그 풍경 위로 다가오던 가장 큰 위협은 하늘을 가르는 소행성 하나가 아니었다. 그것은 더 느리고 더 거대하며 훨씬 깊은 중력의 언어로 움직이고 있었다. 아직 이름 없는 태양계의 어둠 속에서 또 하나의 행성이 지구의 궤도와 얽혀 들어오고 있었다. 그 천체가 정말 존재했다면 그것은 단순한 방문자가 아니었다. 지구의 역사를 절반으로 가를 운명이었다. 당시 지구는 이미 충분히 가혹한 세계였다. 끊임없는 충돌, 녹아내린 표면, 사라지는 지각, 안정되지 못한 대기, 그리고 젊은 태양의 거친 방사선. 이런 조건만으로도 생명은 감히 발붙일 수 없었다. 그러나 우주는 그보다 더 큰 사건을 준비하고 있었다. 초기 태양계의 혼돈 속에서 행성들은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고 서로의 중력은 궤도를 조금씩 비틀고 있었다. 그 비틀림의 끝에서 한 세계가 다른 세계를 향해 서서히 기울어지고 있었다. 그 행성은 훗날 데이아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다. 그러나 이 이름은 증거가 아니라 기억의 방식이다. 인류는 사라진 것을 이름 붙임으로써 이해하려 한다. 테이아는 더 이상 관측할 수 있는 행성이 아니다. 망원경으로 찾을 수도 없고 밤하늘의 별 사이에서 그 흔적을 직접 가리킬 수도 없다. 만약 존재했다면 그것은 지구와 충돌한 뒤 더 이상 독립된 천체로 남지 못했다. 자신의 물질 일부는 지구 속으로, 일부는 달 속으로 흩어졌을 것이다. 이 충돌의 이야기는 거대 충돌 가설 또는 대충돌 가설로 불린다. 이 관점에 따르면 오늘날의 달은 지구 곁에서 조용히 태어난 작은 천체가 아니다. 달은 하나의 재앙에서 비롯된 잔해다. 한 행성이 다른 행성을 스치거나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뜯겨나간 뜨거운 물질들이 지구 주변에 흩어졌다. 그 파편들은 다시 서로를 끌어당기며 모였고 오랜 냉각과 충돌 끝에 하나의 구형 천체가 되었다. 다가차, 그것이 지금 밤하늘에 떠있는 달이라는 것이다. 이 가설이 매혹적인 이유는 단순히 극적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것은 지구와 달이 왜 그토록 닮았으면서도 완전히 같지는 않은지를 설명하려 한다. 달의 암석은 지구의 암석과 놀라울 만큼 비슷한 화학적 특징을 가진다. 그러나 동시에 아주 미세한 차이도 존재한다. 완전히 지구에서 떨어져 나간 것이라면 설명하기 어려운 차이이며 완전히 다른 곳에서 포획된 천체라면 설명하기 어려운 유사성이다. 테이아는 그 사이에 빈틈을 채우는 이름이다. 그러나 이 이름 뒤에는 불확실성이 놓여 있다. 테이아가 어떤 행성이었는지, 어디에서 형성되었는지, 얼마나 많은 물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떤 궤도를 따라 움직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 크기와 성분, 속도와 각도는 모두 모델과 암석, 동위 원소와 역학 계산을 통해 되짚어보는 것이다. 다시 말해, 테이아는 직접 관측된 과거가 아니라 남겨진 흔적들로부터 복원된 과거다. 그것은 과학이 어둠 속에서 가장 그럴듯한 형체를 찾아가는 방식에 가깝다. 거대 충돌이 실제로 일어났다면 그것은 지구 위의 모든 초기 안정성을 무너뜨렸을 것이다. 당시 존재하던 지각 조각들, 막 굳기 시작한 암석의 섬들, 잠시나마 표면에 남아있던 구조들은 그 순간 다시 녹고 뒤섞였을 가능성이 크다.
행성 규모의 충돌은 단순히 표면의 구덩이를 만드는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내부까지 관통하는 사건이다. 충격파는 행성 전체를 흔들고 마그마 바다는 다시 끓어오르며 지구의 회전과 기울기까지 바꾸었을 수 있다. 이 재앙은 너무 거대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창조의 사건이 되었다. 만약 충돌이 조금 더 빠르고 정면에 가까웠다면 지구는 지금과 다른 운명을 맞았을지 모른다. 일부 모델에 따르면 더 직접적인 충돌은 지구 자체를 심각하게 파괴하거나 달이 아니라 거대한 파편대를 남겼을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충돌이 너무 느리거나 약했다면 충분한 물질이 궤도로 올라가지 못했을 수도 있다. 오늘날의 달을 만들기 위해서는 파괴조차도 어떤 좁은 조건 안에 있어야 했다. 그 좁은 조건은 우연처럼 보인다. 그러나 초기 태양계에서는 우연과 필연이 분리되어 있지 않았다. 수많은 미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돌며 서로 부딪혔고 그중 일부는 합쳐져 행성이 되었으며 일부는 산산이 흩어졌다. 지구 또한 그런 충돌의 산물이었다. 테이아와의 만남은 갑자기 외부에서 끼어든 비정상적 사건이라기보다 행성 형성의 마지막 장면 중 하나였을 가능성이 있다. 태양계가 아직 자신을 정리하던 시기에 마지막 거대한 흔들림이었던 셈이다. 테이아가 지구와 만나기 전 두 행성은 이미 중력으로 서로를 느끼고 있었을 것이다. 우주에서 충돌은 완전히 갑작스럽게 일어나지 않는다. 멀리 떨어진 물체들도 질량을 가지고 있는 한 서로를 끌어당긴다. 처음에는 아주 미세한 궤도 변화였을 수 있다. 그러나 그 변화가 쌓이면 경로는 바뀐다. 두 천체는 서로의 존재를 계산에 포함시키기 시작하고 그 결과는 피할 수 없는 만남으로 이어진다. 충돌은 순간이지만 그 순간을 향한 과정은 오래전부터 시작된다. 지구는 더 큰 행성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테이아는 대체로 화성 정도의 크기였다고 추정된다. 화성은 지구 부피의 약 15%에 해당하며 지구 질량은 화성 질량의 약 16배가 넘는다. 물론 이 수치는 모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테이아가 단순한 암석 조각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그것은 자체 중력과 내부 구조를 가진 행성이었고 어쩌면 핵과 멘틀, 표면과 휘발성 물질까지 갖춘 독립된 세계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충돌은 단순히 지구가 무언가를 맞은 사건이 아니다. 한 세계가 다른 세계를 잃어버린 사건이다. 테이아가 가지고 있던 물질과 열, 금속과 규산염, 어쩌면 물까지도 그 순간 새롭게 분배되었다. 일부는 지구 깊은 곳으로 가라앉았고 일부는 우주 공간으로 날아갔으며 일부는 지구 주변에 남아 새로운 천체의 씨앗이 되었다. 행성 하나의 죽음이 또 다른 행성의 구조를 바꾸고 새로운 동반자를 만드는데 쓰였다는 뜻이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어두운 점은 테이아가 남긴 독립된 무덤이 없다는 것이다. 다른 소행성 충돌처럼 분화구 하나로 표시되지도 않는다. 그것은 너무 깊이, 너무 완전히 지구의 역사 속으로 흡수되었다. 테이아는 사라졌지만 그 사라짐은 흔적 없는 소멸이 아니었다. 달의 암석 속에, 지구 멘틀의 이상 구조 속에, 지구와 달의 각 운동량 속에 그 이름 없는 행성의 그림자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 사라진 행성이 가장 거대한 증거가 된 셈이다. 하지만 아직 이 모든 것은 확정된 과거가 아니다. 거대 충돌 가설은 강력한 설명력을 가진다. 그러나 과학에서 강력한 설명은 곧 완전한 진실을 의미하지 않는다. 달의 형성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가 남아있다. 화학적 조성의 세부 차이, 동위연소의 비율, 다른 행성들이 왜 비슷한 달을 갖지 않는지와 같은 질문들은 여전히 연구의 대상이다. 테이아는 과거를 밝히는 열쇠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의문을 여는 문이다. 그럼에도 이 가설이 오랫동안 살아남은 이유는 분명하다. 그것은 너무 많은 조각들을 한 곳에 모은다. 달이 지구와 닮은 이유, 그러나 완전히 같지 않은 이유, 달이 상대적으로 작은 철핵을 가진 이유, 달이 과거에 녹아 있었던 흔적을 보이는 이유, 지구와 달의 궤도와 회전이 가진 이상한 에너지, 이 모든 조각들은 하나의 거대한 충돌이라는 사건 속에서 서로 연결될 수 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현재로서는 가장 설득력 있는 이야기다. 이야기의 본질은 파괴와 기원 사이의 관계다. 우리는 흔히 기원을 부드러운 탄생으로 상상한다. 그러나 행성의 세계에서 탄생은 대개 충돌과 열, 압력과 붕괴를 동반한다. 달은 고요한 밤의 상징이지만 그 기원은 고요하지 않았을 수 있다. 차가운 은빛 원반은 한때 수천도의 물질이었고, 시적인 달빛은 원시 지구의 가장 폭력적인 순간에서 비롯되었을지 모른다. 밤하늘의 평온은 오래된 재앙에 냉각된 얼굴일 수 있다. 태이아가 다가오던 시간. 지구는 아직 그것을 피할 방법이 없었다. 행성은 선택하지 않는다. 궤도와 중력, 속도와 각도만이 결과를 만든다. 두 세계는 말없이 접근했고 그 사이의 거리와 시간은 줄어들었다. 만약 그 순간을 멀리서 바라볼 수 있는 관찰자가 있었다면 그는 하나의 끝을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더 먼 미래에서 바라보면 그것은 시작이기도 했다. 지구는 그 충돌을 통해 오늘의 하늘을 얻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결국 테이아의 이야기는 사라진 행성의 전기가 아니다. 그것은 지구가 어떻게 지구가 되었는지에 관한 이야기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땅, 밀물과 썰물을 부르는 달, 밤마다 지평선 위로 떠오르는 하얀 천체는 모두 그 오래된 사건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 한 행성은 사라졌고 다른 행성은 살아남았다. 그리고 그 둘의 잔해에서 새로운 동반자가 태어났다. 우주는 때로 이렇게 잔혹한 방식으로 균형을 만든다. 다가오는 행성은 지구를 향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 길 위에는 의도도, 분노도, 목적도 없었다. 오직 중력만이 있었다. 그러나 그 무심한 물리 법칙의 끝에서 지구의 미래는 완전히 바뀌게 된다. 아직 달은 없었다. 아직 밤하늘에 익숙한 얼굴도 없었다. 그러나 그 얼굴을 만들 물질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하나는 젊은 지구의 몸속에, 다른 하나는 다가오는 테이아의 몸속에, 곧 두 세계는 충돌하고 태양계의 어둠 속에서 새로운 빛의 씨앗이 흩어질 것이다. 테이아라는 이름은 신화에서 빌려온 것이다. 고대 그리스의 신화에서 테이아는 티탄족 가운데 하나였고 대지의 여신 가이아와 하늘의 신 우라노스 사이에서 태어난 존재로 전해진다. 그녀는 빛과 시야, 하늘의 광희와 연결되었으며 무엇보다 달의 여신 셀레네의 어머니로 알려져 있다. 과학자들이 사라진 원시 행성에 이 이름을 붙인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 행성이 실제로 존재했다면 그것은 말 그대로 달을 낳은 어머니였기 때문이다. 다만 그 탄생은 신화처럼 고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신화 속 테이아와 원시 행성 테이아 사이에는 공통점보다 차이가 더 많다. 신화의 테이아는 인격을 가진 존재였고 하늘의 질서 속에서 빛나는 신성의 일부였다. 반면 행성 테이아는 의지도 이름도 없는 암석과 금속의 세계였다. 그것은 빛을 낳기 위해 선택된 것이 아니었다. 오직 중력과 궤도, 물질의 분포와 초기 태양계의 혼돈 속에서 움직였을 뿐이다. 하지만 그 무심한 움직임 끝에 지구의 밤하늘을 영원히 바꿀 결과가 생겨났을 수 있다. 우리가 테이아에 대해 말할 때 가장 먼저 인정해야 할 사실은 거의 아무것도 직접 알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 행성은 남아있지 않다. 표면을 촬영한 사진도 없고 대기 성분을 분석한 자료도 없으며 궤도를 따라 남은 선명한 흔적도 없다. 만약 테이아가 지구와 충돌했다면 그 독립된 행성으로서의 정체성은 그 순간 끝났다. 그것은 지구 내부로 섞여 들어갔고 일부는 달이 되었으며 일부는 우주 공간으로 사라졌을 것이다. 그래서 테이아는 관측된 행성이라기보다 추론된 행성이다. 과학자들은 달의 암석과 지구의 멘틀, 동위원소 비율과 궤도 역학을 통해 그 존재를 되짚는다. 오늘날 남은 증거들은 마치 오래전에 불타버린 문서의 재와 같다. 완전한 문장은 남아있지 않지만 그 재의 성분과 모양을 통해 무언가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테이아는 그런 방식으로 복원된다. 없는 것을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것들로부터 사라진 원인을 계산하는 것이다. 이 행성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을까? 우리는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테이아가 실제로 존재했다면
그것은 인류가 첫 질문을 던지기 수십억 년 전에 이미 사라진 세계였다. 인간이 하늘을 올려다보고 달의 기원을 궁금해하기 훨씬 전, 그 행성은 더 이상 하늘에 없었다. 그러므로 태야의 색, 표면, 대기, 구름, 바다의 존재 여부는 모두 불확실한 영역에 속한다. 그것은 지워진 초상화에 가깝다. 윤곽은 있지만 얼굴은 없다. 그럼에도 몇 가지는 추정할 수 있다. 많은 모델에서 테이아는 지구보다 훨씬 작은 행성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흔히 화성 정도의 크기로 묘사된다. 화성은 지구 부피의 약 15% 정도에 해당하고 질량으로 보면 지구는 화성의 16배 이상이다. 이 비교는 테이아를 단순한 소행성과 구별하게 해준다. 테이아는 작았을지 몰라도 하나의 행성이었다. 스스로의 중력으로 둥근 형태를 이루고 내부에는 금속 핵과 암석질 멘트를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 그 크기는 매우 중요하다. 너무 작았다면 달을 만들 만큼 충분한 물질을 궤도로 올리지 못했을 것이다. 너무 컸다면 지구는 지금과 다른 방식으로 파괴되었을지도 모른다. 테이아가 화성 크기였다는 추정은 우연한 장식이 아니라 달의 질량과 지구의 현재 구조, 두 천체의 가군 동량을 동시에 설명하기 위한 균형점에 가깝다. 이 관점에 따르면 테이아는 지구를 완전히 없애기에는 작았지만 지구를 영원히 바꾸기에는 충분히 큰 행성이었다. 일부 연구자들은 테이아가 물을 가진 행성이었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만약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달의 탄생을 넘어 지구의 바다와도 연결된다. 오늘날 우리가 마시는 물, 바다를 이루는 물, 구름과 비가 되어 순환하는 물의 일부가 테이아에서 왔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 그러나 초기 지구가 어디서 충분한 물을 얻었는지는 여전히 중요한 질문이며 테이아는 그 질문에 가능한 답 중 하나로 남아있다. 테이아가 물을 많이 품었다면 그것은 태양에서 더 먼 곳에서 형성되었을 가능성과 연결된다. 태양계 안쪽은 너무 뜨거워 휘발성 물질이 오래 남기 어려웠다. 반면 더 바깥쪽 영역에서는 얼음과 해성, 물을 포함한 물질들이 비교적 풍부했을 수 있다. 일부 천체 물리학자들은 테이아가 그런 지역에서 태어났을 가능성을 생각한다. 암석질 행성이 지구만큼 크게 자라기는 어려웠지만 해성이나 얼음질 물질을 붙잡기는 더 쉬웠던 곳, 그곳에서 테이아는 물을 모았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테이아는 단순한 암석 행성이 아니라 물의 기억을 가진 세계였을 수 있다. 표면이 완전히 얼음으로 덮인 눈덩이 행성이었을 수도 있고 유로파나 엔셀라두스처럼 얼음 아래에 바다를 품은 세계였을지도 모른다. 혹은 더 따뜻한 조건 속에서 액체 바다가 표면을 덮고 있었을 가능성도 상상할 수 있다. 작은 대륙들이 그 바다 위에 떠 있었을 수도 있고 반대로 바다가 행성 전체를 삼킨 완전한 물의 세계였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그림은 어디까지나 가능한 시나리오일 뿐이다. 테이아의 기원에 대해서는 학계의 합의가 완전히 이루어져 있지 않다. 어떤 연구자들은 테이아가 지구와 비슷한 태양 궤도 근처에서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더 중시한다. 이 경우 테이아와 지구는 같은 원시 물질 구름, 같은 부근의 먼지와 암석 조각을 먹으며 자란 형제 같은 행성이 된다. 그래서 달의 암석이 지구와 매우 비슷한 화학적 특징을 보이는 이유를 설명하기 쉬워진다. 또 다른 가설에서는 금성이 중요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언급된다. 초기 태양계에서 금성의 중력이 테이아의 궤도를 조금씩 흔들었고 그 결과 테이아가 지구 쪽으로 밀려났을 수 있다는 것이다. 행성들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고립되어 있지 않다. 질량을 가진 모든 천체는 서로의 움직임에 영향을 준다. 작은 변화는 긴 시간에 걸쳐 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테이아가 지구와 충돌했다면 그 길을 만든 것은 단 하나의 힘이 아니라 여러 행성의 중력적 합창이었을 수 있다. 더 대담한 추정도 있다. 테이아가 원래 태양계의 행성이 아니었을 가능성이다. 즉, 그것이 떠돌이 행성 또는 방랑 행성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다. 별에 단단히 묶이지 않은 채 우주를 떠돌던 행성이 태양의 중력에 붙잡혔고 그 궤도가 결국 지구와의 충돌로 이어졌다는 시나리오다. 이 가설은 훨씬 더 불확실하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테이아의 이야기는 태양계의 내부사가 아니라 더 넓은 우주의 이야기로 확장된다. 떠돌이 행성이었다면 테이아는 태양계보다 더 오래된 세계였을 수도 있다. 우리 태양이 태어나기 전부터 다른 별 주변에서 형성되었거나 별들 사이의 공간을 오랫동안 방황했을 가능성까지 생각할 수 있다. 그렇게 더 긴 시간을 보냈다면 테이아는 물과 휘발성 물질을 모을 기회를 더 많이 가졌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언젠가 태양계에 들어와 지구와 충돌하면서 그 물질 일부를 지구에 전달했을 수 있다. 아직 완전히 증명된 것은 아니지만 이 상상은 초기 지구의 물 문제와 깊이 연결된다. 하지만 어느 시나리오를 선택하든 테이아는 결국 지구와 만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 그것이 가까운 곳에서 태어난 형제 행성이든 더 먼 곳에서 온 물의 세계이든 금성의 중력에 밀려난 천체이든 태양에게 붙잡힌 방랑자이든 이야기의 끝은 같다. 두 행성의 궤도는 어느 순간 교차했고 그 교차는 단순한 근접 통과로 끝나지 않았다. 두 세계는 서로를 피하지 못했다. 초기 태양계의 광대한 공간 속에서도 중력은 그들을 하나의 사건으로 묶었다. 테이아의 운명을 생각하면 이상한 비극성이 느껴진다. 행성은 태어나 오랜 시간 물질을 모으고 내부를 분화시키며 자기만의 세계가 된다. 그러나 테이아는 그 독립성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다. 그것은 지구와 충돌하면서 자신의 이름 없는 역사를 잃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 파괴 속에서 달이라는 새로운 천체가 생겨났다면 테이아는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형태를 잃고 관계가 되었다. 지구의 일부가 되고 달의 일부가 되고 밤하늘의 일부가 되었다. 우리가 테이아를 상상할 때 조심해야 할 점은 그것을 지나치게 명확한 행성처럼 그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과학은 아직 이 세계의 정확한 초상을 갖고 있지 않다. 하지만 불확실성은 무지가 아니라 연구의 공간이다. 테이아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서로 다른 가설들은 모두 초기 태양계가 얼마나 역동적이고 복잡했는지를 보여준다. 행성의 기원은 한 줄의 단순한 서사가 아니다. 그것은 이동, 충돌, 포획, 합체, 파괴가 뒤얽힌 거대한 물리적 서사다. 테이아는 그 서사의 중심에 서 있는 유령 행성이다. 그것은 보이지 않지만 달의 존재를 통해 계속 호출된다. 밤하늘에 떠 있는 달은 테이아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가장 크고 차가운 암시다. 달의 표면은 침묵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사라진 행성의 물질이 섞여 있을 수 있다. 지구의 깊은 내부 역시 어쩌면 테이아의 잔해를 품고 있을지 모른다. 지워진 행성은 사라졌지만 그 흔적은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익숙한 모습으로 남아있다. 결국 테이아를 말한다는 것은 달의 어머니를 말하는 동시에 지구에 잃어버린 쌍생아를 말하는 일이다. 그것은 지구와 완전히 다른 외부자가 아니었을 수도 있고 반대로 먼 우주에서 온 이방자였을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테이아는 지구의 역사를 바깥에서 흔들고 안쪽으로 스며든 존재다. 그 충돌 이후 지구는 이전과 같은 행성이 아니게 되었고 테이아 역시 이전과 같은 행성으로 남지 못했다. 그 이름은 신화에서 왔지만 그 의미는 과학 속에서 다시 태어났다. 테이아, 달의 어머니. 그러나 이 어머니는 생명을 품어 낳은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름으로써 새로운 천체를 남겼다. 그 탄생의 순간에는 노래도 빛나는 의식도 없었다. 오직 행성 규모의 충격, 녹아내린 암석, 날아오른 파편, 그리고 냉혹한 중력만이 있었다. 그 뒤로 수십억 년이 흘렀고 우리는 이제 그 파편의 후손을 달이라 부른다. 테이아가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질문은 달의 기원을 묻는 질문과 분리되지 않는다. 달이 지구와 너무 닮아 있다면 테이아는 지구 가까이에서 태어난 행성이었을 가능성이 커진다. 반대로 달과 지구 사이의 미묘한 차이를 강조한다면 테이아는 조금 다른 물질 환경에서 형성되었을지도 모른다. 과학자들이 찾는 것은 단순한 출생지가 아니다. 그것은 테이아의 물질이 지구와 달에 어떤 방식으로 섞였는지를 설명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경로다. 초기 태양계는 지금처럼 정돈된 궤도의 세계가 아니었다. 오늘날 행성들은 비교적 안정된 길을 따라 태양을 돌고 있지만
형성 초기에는 수많은 작은 천체들이 서로의 길을 침범했다. 먼지와 얼음, 암석과 금속이 원반처럼 태양 주변을 감싸고 있었고 그 안에서 덩어리들이 생겨났다. 작은 덩어리는 더 큰 덩어리에게 붙잡혔고 충돌은 다시 더 큰 몸을 만들었다. 행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먹고 부딪히며 자라났다. 이 과정에서 태양에 가까운 영역과 먼 영역은 서로 다른 재료를 제공했다. 안쪽 태양계는 온도가 높았기 때문에 물이나 휘발성 물질이 쉽게 남아있지 못했다. 암석과 금속이 주된 재료가 되었고 그 결과 수성, 금성, 지구, 화성 같은 암석 행성들이 형성되었다. 반면 바깥쪽으로 갈수록 더 차갑고 얼음과 휘발성 물질이 보존되기 쉬웠다. 그래서 거기에는 해성, 얼음질, 천체, 물을 품은 작은 세계들이 더 많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크다. 만약 테이아가 태양계 바깥쪽에 더 가까운 영역에서 형성되었다면 그것은 지구와는 조금 다른 물질을 품었을 것이다. 특히 물과 같은 휘발성 성분을 더 많이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 가정은 매우 매혹적이다. 지구의 물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오래된 질문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초기 지구는 너무 뜨거웠고 형성 과정에서 많은 물을 잃었을 수 있다. 그런데 외부에서 온 테이아가 물을 전달했다면 바다의 일부는 사라진 행성의 유산일지 모른다. 그 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액체의 형태였을 필요는 없다. 테이아의 물은 얼음으로 갇혀 있었을 수도 있고 광물 속에 결합되어 있었을 수도 있으며 내부 깊은 곳에 저장되어 있었을 수도 있다. 초기 행성의 표면 환경은 극단적이었기 때문에 물의 모습 역시 다양했을 것이다. 표면 전체가 얼음으로 덮인 눈덩이 행성, 얼음 아래 바다를 품은 세계, 혹은 뜨거운 암석과 증기가 뒤섞인 불안정한 물의 행성. 테이아의 가능한 모습은 하나로 고정되지 않는다. 유로파와 엔셀라두스는 그런 상상을 돕는 현대의 예시다. 이 위성들은 태양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얼음 아래에 바다를 품고 있을 가능성으로 주목받는다. 테이아가 더 먼 곳에서 태어난 물질을 포함했다면 그 역시 얼음과 내부열, 암석과 물이 복잡하게 얽힌 세계였을지 모른다. 물론 테이아를 오늘날의 위성과 직접 비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비유는 작은 천체도 충분히 물을 저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반대로 테이아가 지구와 거의 같은 궤도 부근에서 형성되었다는 생각도 강력하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지구와 테이아가 같은 재료 창고에서 자란다. 둘은 태양 주변에 비슷한 거리에서 떠돌던 암석과 먼지를 끌어모으며 성장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두 행성의 화학 조성이 닮은 것은 자연스럽다. 달의 암석이 지구와 매우 비슷한 산소 동위원소 비율을 보이는 이유도 설명하기 쉬워진다. 같은 지역에서 만들어진 두 세계가 충돌해 하나의 달을 만든 것이다. 하지만 이 설명에도 어려움은 있다. 너무 비슷하다면 달과 지구 사이에 관측되는 작은 차이는 어디서 온 것인가? 완전히 같은 재료로 만들어졌다면 그 미세한 어긋남은 설명하기 까다롭다. 반대로 완전히 다른 곳에서 온 행성이라면 두 천체가 이토록 비슷한 이유가 문제가 된다. 테이아의 기원에 대한 논쟁은 바로 이 좁은 틈에서 계속된다. 과학자들은 유사성과 차이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궤도와 물질 조합을 찾고 있다. 금성의 중력이 테이아를 밀어냈을 가능성은 이 틈을 메우려는 또 다른 시도다. 초기 태양계에서 금성 역시 지금과 완전히 같은 궤도를 갖고 있지 않았을 수 있다. 행성들이 서로 가까운 영역에서 성장하는 동안 중력적 섭동은 작은 천체들의 길을 조금씩 바꾸었다. 테이아가 지구 근처에서 만들어졌지만 금성과의 상호작용 때문에 궤도가 불안정해졌다면 그것은 지구와 충돌하는 경로로 이동했을 수 있다. 이 경우 테이아는 낯선 이방자이면서도 가까운 친족이 된다. 떠돌이 행성 가설은 훨씬 더 어둡고 광대한 상상을 요구한다. 별과 별 사이의 공간을 떠도는 행성은 빛을 거의 받지 못한다. 표면은 얼어붙고 하늘에는 태양이 없다. 만약 테이아가 그런 세계였다면 그것은 태양계 바깥의 긴 밤을 지나온 천체였을 것이다. 어느 순간 태양의 중력이 그 방랑자를 붙잡았고
붙잡힌 궤도는 안정된 원이 아니라 위험하게 찌그러진 길이었을 수 있다. 그 길의 끝이 지구였다는 시나리오다. 이런 가설은 증명하기 어렵다. 테이아가 완전히 사라진 이상 그 출생지를 직접 확인할 방법은 없다. 우리가 가진 것은 달과 지구의 성분, 컴퓨터, 시뮬레이션, 행성, 형성 이론뿐이다. 그러나 과학은 종종 이런 방식으로 과거를 복원한다. 직접 볼 수 없는 사건을 현재 남은 구조와 수치로부터 되돌아간다. 테이아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각 시나리오는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남아있는 증거들을 가장 적게 왜곡하면서 연결하려는 시도다. 테이아가 물을 가져왔다는 생각은 특히 인간적인 감각을 자극한다. 우리가 마시는 물 한 모금이 어쩌면 45억 년 전 사라진 행성의 내부나 얼음 표면에서 온 것일 수 있다는 상상 때문이다. 바다의 일부, 구름의 일부, 생명체 세포 안의 물 분자 일부가 테이아의 잔해일지도 모른다. 물론 이것은 확정된 결론이 아니다. 그러나 지구의 물이 여러 경로를 통해 공급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하면 테이아는 그 후보 목록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그렇다고 테이아를 지구의 물을 설명하는 유일한 해답으로 만들 수는 없다. 초기 지구의 물은 해성, 탄소질 콘드라이트, 지구 내부에 원래 포함된 휘발성 물질 등 여러 원천에서 왔을 가능성이 있다. 테이아가 그중 하나였을 수는 있지만 전부였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거대 충돌이 지구의 물을 모두 날려버린 사건이었는지 아니면 일부 물질을 추가로 공급한 사건이었는지를 구분하는 일이다. 이 문제는 여전히 열려 있다. 행성의 기원은 언제나 이동의 이야기다. 우리는 행성을 고정된 궤도 위에 완성된 물체로 보지만 그 시작은 훨씬 더 유동적이었다. 태양계는 하나의 거대한 공사장이었고 재료들은 계속해서 위치를 바꾸었다. 얼음은 안쪽으로 이동했고 암석은 서로 충돌했으며 중력은 작은 물체들을 흩뜨리거나 붙잡았다. 테이아가 어디서 왔는지 묻는 것은 결국 초기 태양계의 물질이 어떻게 섞이고 이동했는지를 묻는 일이다. 어쩌면 테이아는 여러 기원의 흔적을 동시에 가진 행성이었을지도 모른다. 가까운 곳에서 형성되었지만 바깥쪽 물질을 일부 흡수했을 수 있다. 혹은 먼 곳에서 시작했지만 태양계 안쪽으로 이동하며 지구와 비슷한 재료를 더했을 수도 있다. 행성은 순수한 출생 증명서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성장 과정에서 수많은 충돌과 흡수를 겪는다. 테이아 역시 하나의 단일한 재료 덩어리가 아니라 여러 지역의 물질이 뒤섞인 작은 행성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 모든 가능성은 하나의 사실을 향해 수렴한다. 테이아는 지구와 만나야 했다. 출생지가 어디였든 그 행성은 어느 순간 지구의 중력적 운명권 안으로 들어왔다. 두 천체의 경로가 조금만 달랐다면 테이아는 지구를 스쳐 지나갔을지도 모른다. 더 멀리 지나갔다면 태양계의 다른 곳으로 흘러갔을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 거대 충돌이 일어났다면 그 궤도는 지구를 피하지 않았다. 우주의 광대한 빈 공간 속에서 두 세계는 같은 장소와 같은 시간을 공유했다. 그 만남이 얼마나 드문 일이었는지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우주는 대부분 비어 있다. 행성 사이의 거리는 행성 자체의 크기에 비해 압도적으로 크다. 그런데도 초기 태양계에서는 충돌이 흔했다. 이유는 단순하다. 그때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물질이 너무 많았고 궤도는 안정되지 않았으며 중력적 상호작용은 계속 경로를 바꾸었다. 오늘날의 고요한 태양계는 그런 폭력의 시대가 지나간 뒤의 모습이다. 테이아는 그 시대의 마지막 거대한 목소리였을 수 있다. 이 관점에서 테이아의 기원은 단순한 배경 설정이 아니다. 그것은 충돌의 성격을 결정한다. 가까운 곳에서 온 테이아라면 다른 지구와 닮은 형제가 된다. 먼 곳에서 온 테이아라면 달과 지구에는 외부 태양계의 물질이 섞인다. 방랑 행성이라면 달의 탄생은 태양계 바깥의 역사를 품게 된다. 어느 쪽이든 달은 더 이상 단순한 지구의 조각이 아니다. 그것은 두 세계의 혼합물이며 어쩌면 여러 기원의 물질이 굳어진 기록이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증거들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가장 신중한 이야기를 세우는 것이다. 테이아는 확실한 얼굴을 갖지 못한 행성이지만 그 불확실성은 이야기의 약점이 아니라 과학적 탐사의 중심이다. 우리는 달의 암석을 분석하고 지구 내부를 지진파로 들여다보며 컴퓨터 속에서 수천 번의 충돌을 재현한다. 그리고 그 모든 시도 속에서 한 가지 질문은 계속 남는다. 어떤 세계가 지구와 부딪혀 달을 남겼는가? 테이아의 출생지는 아직 어둠 속에 있다. 그러나 그 어둠은 완전한 침묵이 아니다. 달의 조성, 지구의 물, 행성들의 궤도, 초기 태양계의 역학은 모두 그 어둠을 향해 희미한 빛을 비춘다. 테이아가 물의 세계였는지, 지구 근처의 형제였는지, 금성에 의해 밀려난 행성이었는지, 혹은 별들 사이를 떠돌던 방랑자였는지는 아직 단정할 수 없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 행성이 실제로 존재했다면 그것은 사라지기 위해 지구로 온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사라짐으로써 지구의 밤하늘을 만들었다. 테이아가 도착하기 전에 지구는 아직 완성된 행성이 아니었다. 오늘날 우리는 지구를 단단한 대륙과 깊은 바다, 안정된 대기와 복잡한 생명권을 가진 세계로 생각한다. 그러나 원시 지구는 그 모든 이미지와 거리가 멀었다. 그것은 아직 내부의 열을 식히지 못한 젊은 행성이었고, 표면은 굳어지는 순간 다시 녹아내릴 수 있는 불안정한 껍질에 불과했다. 지구는 이미 거대했지만 아직 자신을 다듬는 중이었다. 그 시절의 지구는 테이아보다 훨씬 큰 천체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크다고 해서 안정적이라는 뜻은 아니었다. 오히려 큰 행성일수록 더 많은 열을 품고 더 많은 충돌을 받아들이며 더 깊은 내부 변화를 겪는다. 초기 지구의 표면은 대부분 녹아 있었고 굳은 암석지대가 생겼다 해도 그것은 영구적인 땅이 아니었다. 마그마의 바다 위에 떠 있는 어두운 섬처럼 지각 조각들은 잠시 존재하다가 다시 행성 내부로 삼켜졌을 것이다. 지구는 계속 자라고 있었다. 태양계 형성 과정에서 남은 암석과 먼지, 작은 미행성들이 끊임없이 지구의 중력에 붙잡혔다. 어떤 것은 대기권이 아직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하늘을 뚫고 직접 표면에 충돌했고, 어떤 것은 더 큰 파편과 함께 행성의 질량에 더해졌다. 이 과정은 폭격이면서 동시에 성장이다. 지구는 스스로 재료를 선택하지 않았다. 다가오는 것을 삼켰고, 부서진 것을 흡수했으며, 충돌의 열로 다시 녹았다. 그런 충돌들은 지구의 표면만 바꾸지 않았다. 충분히 큰 천체가 떨어지면 충격은 내부까지 전달된다. 이미 뜨거운 멘틀은 더 크게 요동쳤고 금속 성분은 아래로 가라앉아 핵을 이루는 방향으로 이동했다. 가벼운 규산염 물질은 위쪽에 남아 멘틀과 지각의 재료가 되었다. 초기 지구는 이런 분화 과정을 통해 내부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 구조는 아직 단단히 고정된 것이 아니었다. 새 충돌이 올 때마다 행성은 다시 섞이고 다시 정렬되었다. 아마 테이아는 지구가 겪은 첫 번째 행성 규모의 충돌은 아니었을 것이다. 초기 태양계에서는 원시 행성들이 서로 부딪히며 성장하는 일이 드물지 않았다. 지구도 여러 차례 큰 천체와 충돌했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현재의 증거들이 암시하는 것은 테이아와의 만남이 지구가 겪은 마지막 거대한 행성 충돌이었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 이전의 충돌들은 지구의 몸 안에 흡수되어 기록을 거의 남기지 못했다. 테이아의 충돌만이 달이라는 거대한 흔적을 남긴다. 그 당시 지구의 표면을 구성하던 암석들은 오늘날까지 남아있지 않다.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너무 많은 열과 압력, 재순환이 있었다. 초기의 지각은 형성되었다가 파괴되었고 행성 내부로 들어가 다시 녹았으며 나중에 새로운 암석으로 태어났을 것이다. 지구는 자신의 가장 오래된 표면을 보존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데스 누데의 지구를 이해하는 방식은 직접 기록을 읽는 것이 아니라 남은 광물의 희미한 단서와 행성 형성 이론에 기대는 것이다. 그 세계에는 아직 우리가 의미하는 대륙이 없었다. 혹시 대륙 크기의 고체 암석 덩어리가 존재했더라도 그것은 안정된 판이 아니었다. 마그마, 바다 위에 떠있는 거대한 뗏목처럼 흔들리고 갈라졌을 것이다.
내부의 대류가 그것을 밀어 올리고 또 다른 곳에서는 아래로 끌어내렸을지 모른다. 충돌이 일어나면 그 덩어리는 산산이 부서지거나 다시 녹아 행성의 내부로 섞여 들어갔다. 땅은 있었을 수 있지만 땅의 역사라는 것은 아직 없었다. 바다 역시 확실하지 않았다. 물이 완전히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초기 해성이나 물을 품은 소행성, 혹은 지구 내부 물질 자체가 물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그 물이 안정된 액체 바다로 오래 남기에는 환경이 너무 가혹했다. 표면 온도는 높았고 충돌은 계속되었으며 대기는 뜨거운 증기와 기체로 가득했을 수 있다. 물은 잠시 응결했다가도 다시 증발했을 것이고 지구 표면의 물 순환은 아직 오늘날과 같은 안정된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 젊은 태양도 지구를 가만두지 않았다. 초기 태양은 강한 방사선과 입자 흐름을 내뿜었고 지구의 자기장과 대기가 완전히 안정되지 않았다면 표면은 더욱 거칠게 노출되었을 것이다. 행성 내부에서도 열은 계속 발생했다. 짧은 수명을 가진 방사성 원소들이 붕괴하면서 에너지를 방출했고 행성 형성 과정에서 남은 충돌열도 아직 빠져나가지 못했다. 지구는 위에서 달궈지고 아래에서 끓어오르는 세계였다. 생명에게 필요한 안정된 틈은 거의 없었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지구는 어느 정도까지 지구였을까? 이름은 같지만 오늘날의 지구와 원시 지구는 거의 다른 천체처럼 보인다. 현재의 지구는 표면의 대부분이 물로 덮여 있고 대기는 생명을 보호하며 판구조 운동은 대륙을 움직이고 탄소 순환을 유지한다. 하지만 테이아가 오기 전에 지구는 그런 장기적 균형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것은 아직 열을 버리고 물질을 분리하고 충돌의 시대를 견뎌내는 중이었다. 그렇다고 원시 지구가 무작위로 흔들리기만 한 것은 아니다. 이미 자연 법칙은 엄격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무거운 금속은 중심으로 가라앉고 가벼운 암석 물질은 위로 올라갔다. 열은 내부에서 외부로 빠져나가려 했고 중력은 행성을 둥글게 만들었다. 충돌은 파괴적이었지만 동시에 행성의 질량과 에너지를 조절하는 과정이었다. 혼돈처럼 보이는 장면도 물리학의 관점에서는 규칙을 가지고 있었다. 지구는 무질서 속에서 천천히 구조를 얻고 있었다. 테이아의 접근은 이 불안정한 구조 위에 또 하나의 거대한 변수를 던지는 일이었다. 이미 뜨겁고 상처투성이었던 행성에 화성 크기의 다른 행성이 부딪힌다면 그 결과는 표면적 재난을 넘어선다. 기존의 지각은 거의 의미를 잃고 멘틀은 대규모로 뒤섞이며 금속 핵은 깊은 곳에서 새롭게 재배열될 수 있다. 지구는 충돌을 견뎌낸다기보다 충돌을 통해 다시 만들어지는 상태에 놓였을 것이다. 살아남는다는 말조차 이 경우에는 재형성을 뜻한다. 이런 이유로 테이아 충돌 이전의 지구와 이후의 지구를 같은 선 위에 단순히 이어붙이기는 어렵다. 충돌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전환점이었다. 그 전의 지구는 달이 없는 지구였고 그 후의 지구는 달과 함께 진화하는 지구가 된다. 자전축, 조석, 밤 하늘, 장기적 궤도 관계까지 많은 요소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 모든 변화가 즉시 완성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충돌은 이후 수십억 년의 지구사를 결정하는 조건 중 하나가 되었다. 충돌 전 지구의 내부에서는 이미 핵이 형성되고 있었을 것이다. 철과 니켈 같은 무거운 금속은 중심부로 가라앉고 규산염 물질은 그 위에 멘틀을 이루었다. 그러나 테이아가 지구와 만났다면 테이아의 핵 역시 이 구조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두 행성의 금속 성분은 결국 지구 중심 쪽으로 합쳐졌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달을 이루게 될 물질은 주로 두 행성의 멘틀과 지각에서 뜯겨나온 규산염 성분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점은 훗날 달의 특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달은 지구에 비해 작은 철, 핵을 가지고 있다. 만약 달이 지구와 테이아의 핵 물질까지 많이 포함했다면 지금과 다른 밀도와 내부 구조를 가졌을 것이다. 그러나 거대 충돌 가설에서는 핵은 주로 지구 내부로 가라앉고 궤도로 날아간 것은 비교적 철이 적은 멘틀 물질이었다고 본다. 초기 지구의 내부 상태와
테이아의 충돌 방식은 달의 내부 구조까지 설명하는 열쇠가 된다. 원시지구는 스스로를 안정시키려 했지만 우주는 아직 기다려주지 않았다. 행성 형성의 마지막 잔해들이 여전히 태양계를 떠돌았고 중력은 언제든 새로운 경로를 만들 수 있었다. 지구는 이미 수많은 충돌을 통과했지만 가장 결정적인 충돌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 충돌은 지구가 지금까지 모아온 질량과 열, 내부 구조를 다시 시험할 것이다. 지구라는 행성은 완성 직전의 도자기처럼 보였지만 곧 다시 불길 속으로 던져질 운명이었다.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것은 지구가 약한 행성이었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지구는 충분히 커졌기 때문에 테이아와의 충돌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더 작은 행성이었다면 산산이 흩어졌을 수도 있다. 더 불안정한 궤도였다면 태양계 밖으로 물질을 잃었을지도 모른다. 지구는 파괴될 만큼 젊고 뜨거웠지만 동시에 충돌을 흡수해 새로운 구조로 바꿀 만큼 거대했다. 그 균형이 오늘날의 지구와 달을 가능하게 했을 수 있다. 테이아가 다가오기 전 지구는 이미 수많은 우주적 폭력의 결과물이었다. 그러나 그 폭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마그마의 바다 위로 검은 암석 조각들이 떠 있고 하늘에는 먼지와 증기, 불타는 파편들이 뒤섞여 있었을 것이다. 행성은 끓고 있었고 내부는 움직이고 있었으며 표면은 지워지고 있었다. 그 불완전한 세계를 향해 또 하나의 행성이 접근하고 있었다. 지구는 아직 집이 아니었다. 하지만 곧 그 집의 밤하늘을 만들 충돌이 시작될 것이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단단한 지면은 그 모든 재형성 이후에야 가능해졌다. 당시의 지구는 인간의 발자국은커녕 가장 단순한 생명조차 품기 어려운 세계였다. 그럼에도 그 지옥 같은 단계 없이는 이후의 안정도 없었다. 행성은 먼저 불안정해야 했다. 녹고, 부서지고, 섞이고, 식어야 했다. 테이아와의 충돌은 그 과정의 끝이 아니라 절정이었다. 원시지구는 마지막 거대한 상처를 통해 마침내 달을 가진 행성으로 바뀌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두 행성이 서로의 운명권 안으로 들어왔을 때 충돌은 이미 거의 피할 수 없는 사건이 되었을 것이다. 지구는 더 크고 무거웠으며 테이아는 그보다 작은 행성이었지만 두 천체 모두 단순한 돌덩이가 아니었다. 각각은 자신의 중력과 내부 구조, 회전과 궤도를 가진 세계였다. 그들이 가까워질수록 중력은 조용히, 그러나 무자비하게 작동했다. 두 행성은 서로를 잡아당겼고 그 힘은 궤도를 조금씩 비틀며 마지막 만남의 각도를 결정해갔다. 이 충돌은 정면 충돌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크다. 많은 모델은 테이아가 지구를 비스듬히 스쳤거나 약 45도 혹은 그보다 더 큰 각도로 지구 표면을 가로질러 충돌했을 것으로 본다. 이 각도는 중요하다. 너무 정면에 가까웠다면 지구는 더 깊이 파괴되었을 수 있고 궤도로 충분한 물질이 남지 않았을 수도 있다. 너무 얕거나 느렸다면 테이아는 스쳐 지나가거나 달을 만들 만큼의 파편을 남기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거대 충돌 가설에서 가장 섬세한 부분은 바로 이 균형이다. 충돌은 거대해야 했지만 완전히 파멸적이어서는 안 되었다. 테이아는 지구를 영원히 바꿀 만큼 충분히 커야 했지만 지구를 산산이 흩어버릴 만큼 커서는 안 되었다. 속도 역시 마찬가지다. 일부 모델에서는 충돌 속도가 초속 약 4km보다 조금 낮았을 것으로 추정한다. 인간의 감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지만 행성 규모의 역학에서는 매우 구체적인 조건에 속한다. 만약 테이아가 더 빠르게, 더 직접적으로 지구를 들이받았다면 결과는 달랐을 것이다. 지구 표면 일부가 뜯겨나가는 수준을 넘어 행성 전체가 심각하게 재편되었을 수 있다. 충돌 물질은 달로 모이기보다 넓은 파편대가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반대로 더 느린 충돌이었다면 생성된 달은 현재와 다른 궤도에 놓였을 수 있다. 현재의 지구와 달이 가진 관계는 단지 충돌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충돌의 방식까지 맞아야 한다. 최근의 일부 연구는 테이아의 충돌이 한 번의 단순한 들이받기가 아니었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이른바 히트 앤드 런 히트앤런 시나리오다.
테이아가 처음에는 더 빠른 속도로 지구를 스치듯 지나가며 큰 상처를 냈고, 그 충격으로 속도가 줄어든 뒤 흐트러진 물질의 상당 부분이 다시 지구 쪽으로 돌아와 더 큰 충돌을 일으켰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 충돌은 하나의 순간이라기보다 짧지만 복합적인 중력의 재난이었다. 그 순간 지구의 표면은 더 이상 표면으로 남지 못했을 것이다. 테이아가 비스듬히 들이받는 순간 이미 뜨거웠던 지각과 멘틀은 폭발적으로 뒤섞였을 것이다. 거대한 충격파가 행성 내부를 통과하고 녹아있던 암석은 우주 공간으로 튀어올랐다. 어떤 물질은 지구의 중력을 완전히 벗어나 태양계의 어딘가로 사라졌을 것이고, 어떤 물질은 지구 주변에 붙잡혀 뜨거운 파편의 구름을 이루었을 것이다. 그 구름이 훗날 달의 재료가 된다. 충돌로 날아오른 것은 단단한 바위 조각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대부분 녹거나 증발한 암석 물질, 고온의 규산염 증기, 마그마 덩어리였을 가능성이 크다. 행성의 표면은 순간적으로 벗겨지고 멘틀 물질은 우주 공간으로 뿜어져 나갔다. 그 광경은 화산 폭발이나 운석 충돌과 비교할 수 없다. 그것은 행성 자체가 자신의 살점을 우주로 흩뿌리는 장면에 가까웠다. 지구는 파괴되면서 동시에 새로운 위성의 재료를 내보내고 있었다. 테이아의 철핵은 다른 운명을 맞았을 것이다. 달을 이루게 될 물질은 주로 지구와 테이아의 멘틀에서 온 규산염 성분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테이아의 금속 핵은 충돌의 힘을 타고 지구 내부로 파고들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것은 지구의 멘틀을 뚫고 더 깊은 곳으로 가라앉았고 결국 지구의 핵과 합쳐졌거나 그 주변 깊은 영역에 섞여 들어갔을 것이다. 한 행성의 중심이 다른 행성의 중심을 향해 침몰한 것이다. 이 과정은 느린 지질학적 변화가 아니었다. 행성 규모의 충돌은 몇 분 안에 결정적인 단계를 끝냈을 가능성이 있다. 인간의 시간으로 보면 너무 짧다. 그러나 그 몇 분 동안 일어난 일은 이후 수십억 년 동안 지구와 달의 역사를 결정할 만큼 거대했다. 표면은 녹아내렸고, 내부는 흔들렸으며, 자전은 변했고, 궤도에는 새로운 물질이 채워졌다. 우주적 시간 속에서 한순간에 가까운 사건이 행성 전체의 장기적 운명을 바꾸었다. 지구의 자전 역시 이 충돌로 크게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 비스듬한 충돌은 단순히 질량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가군동량을 전달한다. 테이아가 어느 방향에서 어떤 속도로 들어왔는지에 따라 지구의 회전 속도와 회전축은 달라졌을 것이다. 오늘날 지구와 달의 개가 가진 가군동량은 거대 충돌 가설에서 중요한 단서로 여겨진다. 달의 궤도와 지구의 자전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그 기원이 단순한 포획이나 분리보다 더 복잡했음을 암시한다. 충돌 직후의 지구는 상처 입은 행성이라기보다 다시 녹아내린 행성이었을 것이다. 이전에 존재하던 지각 조각들은 거의 모두 의미를 잃었고 표면은 거대한 마그마 바다로 변했을 가능성이 크다. 대기는 고온의 증기와 기체, 암석 증발물로 뒤덮였을 수 있다. 위에서는 파편이 궤도에 흩어지고 아래에서는 테이아의 물질이 지구 내부로 스며들었다. 지구는 하나의 세계를 삼켰지만 그 과정에서 스스로도 이전의 모습을 잃었다. 그렇다고 테이아가 완전히 지구에 흡수된 것은 아니었다. 충돌의 각도와 에너지는 일부 물질을 지구 주변 궤도로 올려보냈다. 이 물질들은 무작위로 흩어진 것이 아니라 지구의 중력에 붙잡힌 채 납작한 원반 형태의 구조를 이루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를 원시달의 강착 원반으로 생각할 수 있다. 지구 자신도 과거에 비슷한 방식으로 원시 태양 주변의 원반 물질에서 성장했다. 이제 지구 주변에서 더 작은 규모의 창조 과정이 반복되고 있었다. 그 원반 안에서 파편들은 서로 부딪히고 붙었다. 하지만 충돌 직후에는 모든 것이 너무 뜨거웠다. 물질은 녹아있거나 부분적으로 기화되어 있었고 안정된 고체, 천체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러나 중력은 이미 일을 시작했다. 조금 더 큰 덩어리는 더 작은 조각을 끌어당기고 충돌은 덩어리를 키우며 궤도 안의 물질은 점차 특정한 영역으로 모여들었다. 달의 탄생은 한순간의 형성이 아니라 충돌 이후 이어진 두 번째 창조였다.
이때 궤도를 벗어난 물질도 있었을 것이다. 일부 파편은 너무 큰 속도를 얻어 지구와 테이아의 중력권에서 완전히 탈출했을 수 있다. 그것들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을 것이다. 또 다른 물질은 충분한 속도를 얻지 못해 다시 지구로 떨어졌다. 충돌 직후의 하늘에서는 거대한 용융암석 덩어리들이 다시 표면으로 추락하며 또 다른 충격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지구는 한 번의 충돌 뒤에도 오랫동안 그 파편들의 비를 맞아야 했다. 이 모든 과정은 지구 내부에도 깊은 흔적을 남겼을 수 있다. 테이아의 물질이 지구 맨틀에 섞였다면 그것은 단순히 표면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다. 더 밀도가 높고 철이 풍부한 일부 잔해는 깊은 맨틀까지 내려갔을 가능성이 있다. 현대의 일부 연구는 지구 맨틀 깊은 곳에 남아있는 거대한 이상 구조들이 테이아의 잔재일 수 있다고 제안한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 관점은 충돌이 단지 달을 만든 사건이 아니라 지구 내부를 오늘날까지 바꾼 사건이었음을 암시한다. 그 충돌의 소리는 우주 공간에서는 들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에너지의 규모를 빛과 열로 상상한다면 그것은 행성 하나의 표면을 순간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할 만큼 강력했다. 암석은 녹고, 금속은 흐르고, 증기는 퍼지고, 궤도는 파편으로 채워졌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자연은 무너진 물질을 그대로 두지 않는다. 중력은 흩어진 것을 다시 모으고, 열은 식으며, 파편은 새로운 질서를 향해 움직인다. 거대 충돌의 핵심은 바로 그 전환이다. 파괴가 곧 끝이 아니라 재배열의 시작이 되는 순간, 지구는 테이아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흡수했고, 테이아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지구와 달의 재료로 분산되었다. 두 행성의 경계는 무너졌고, 그 물질은 새로운 방식으로 섞였다. 충돌 이전에는 지구와 테이아가 따로 존재했다. 충돌 이후에는 지구, 달, 그리고 두세 개의 기억이 뒤섞인 하나의 개가 생겨났다. 이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다면 그것은 태양계 초기의 가장 중요한 변곡점 중 하나였다. 지구는 더 이상 달 없는 원시 행성이 아니게 되었고, 테이아는 더 이상 독립된 행성이 아니게 되었다. 두 세계는 몇 분의 격렬한 만남 속에서 서로의 정체성을 잃고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냈다. 그 구조의 일부는 지구 깊은 곳에 가라앉았고, 일부는 하늘로 올라갔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간 뜨거운 잔해 속에서 밤마다 지구를 비추게 될 새로운 천체가 서서히 태어나기 시작했다. 충돌이 끝났다고 해서 혼돈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진짜 새로운 과정은 그 직후부터 시작되었다. 지구의 표면에서 뜯겨나간 물질, 테이아의 맨틀에서 흩어진 물질, 녹아내린 암석과 고온의 증기들이 지구 주변 공간을 가득 채웠다. 그것들은 단순히 사방으로 흩어진 재가 아니었다. 지구의 중력에 붙잡힌 채 행성을 둘러싼 거대한 원반을 이루기 시작했다. 달은 이 뜨겁고 불안정한 잔해의 바다에서 태어나야 했다. 그 원반은 오늘날 우리가 상상하는 차갑고 고요한 먼지띠가 아니었다. 충돌 직후의 물질은 대부분 극도로 뜨거웠고, 일부는 녹아 있었으며 일부는 기체 상태에 가까웠을 가능성이 있다. 규산염 증기와 마그마 덩어리, 금속이 적은 암석질 파편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휘돌았다. 서로 다른 크기의 조각들은 같은 궤도에 머물지 못하고 부딪히고 부서지고 다시 합쳐졌다. 중력은 그 혼란 속에서도 점차 더 큰 덩어리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이 구조는 강착 원반이라 부를 수 있다. 행성이 원시 태양 주변의 물질 원반에서 자라났듯이 달 역시 지구 주변의 파편 원반에서 성장했을 가능성이 있다. 차이는 규모와 시간이었다. 태양 주변 원반에서 행성이 형성되는 과정은 수백만 년에 걸쳐 이어질 수 있지만 지구 주변의 달 형성 과정은 훨씬 짧고 격렬했을 것이다. 재료는 이미 뜨거웠고 중력장은 강했으며 파편들은 좁은 영역 안에서 빠르게 상호작용했다. 처음에는 하나의 달이 아니라 수많은 충돌들이 있었다. 작은 파편들이 더 큰 덩어리로 떨어지고 그 덩어리들은 다시 다른 덩어리와 부딪혔다. 어떤 충돌은 물질을 합쳤고 어떤 충돌은 새로 생긴 덩어리를 다시 깨뜨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평균적인 방향은 성장으로 기울었다. 더 큰 물체는 더 강한 중력을 가지며 주변 물질을 끌어당긴다. 우주는 완벽한 조각가가 아니지만 반복되는 충돌과 중력의 선택을 통해 점차 둥근 천체를 만든다. 일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달의 주요 질량은 충돌 후 불과 몇 시간 안에 모였을 수도 있다. 이 관점에서 달의 탄생은 거의 폭발적인 속도로 진행된 사건이다. 뜨겁게 흩어진 잔해들이 순식간에 서로를 끌어당기며 거대한 덩어리로 성장했고, 지구 주변에는 새로 태어나는 위성의 핵심 질량이 빠르게 형성되었다. 인간의 시간 감각으로는 하루도 지나지 않아 밤하늘의 미래가 결정된 셈이다. 하지만 모든 연구가 그렇게 빠른 그림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모델들은 훨씬 느린 성장을 제안한다. 달이 한 번에 완성된 것이 아니라 수십 년이나 수백 년에 걸쳐 파편을 조금씩 모으며 커졌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충돌 직후에 거대한 물질 덩어리들이 먼저 모이고 그 뒤에도 더 작은 암석들이 계속 달 표면에 떨어졌다. 초기의 격렬한 폭격은 점차 약해졌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달은 태어난 뒤에도 오랫동안 자기 재료의 남은 조각들을 맞으며 성장하고 식어갔을 것이다. 두 시나리오 중 어느 것이 더 정확한지는 아직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공통점은 분명하다. 달은 차가운 암석으로 조용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녹은 파편과 충돌, 중력적 재집합의 산물이다. 처음의 달은 오늘날처럼 회색빛의 차가운 구체가 아니었을 것이다. 표면은 액체 암석으로 덮였고 내부는 거의 전체가 녹아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달은 태어난 순간부터 이미 상처 입은 천체였고 동시에 스스로를 굳혀가야 하는 뜨거운 세계였다. 이때 달을 이룬 물질은 순수하게 지구의 조각만도 순수하게 테이아의 잔해만도 아니었을 것이다. 거대 충돌 가설에 따르면 달은 두 행성의 멘틀과 지각에서 나온 물질이 섞인 혼합체다. 지구에서 뜯겨 나온 규산염 물질과 테이아에서 흩어진 암석 물질이 같은 원반 안에서 뒤섞였고 그 혼합물이 다시 하나의 천체로 굳어졌다. 그래서 달은 지구와 닮았지만 완전히 같지 않다. 그것은 한 세계의 자식이라기보다 두 세계의 자네가 만든 후손이다. 이 혼합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달의 암석에서 발견되는 동위원소 비율은 지구와의 깊은 유사성을 보여주지만 미세한 차이도 존재한다. 만약 달이 오직 지구에서 떨어져 나온 물질이라면 그런 차이는 설명하기 어렵다. 반대로 달이 완전히 외부에서 포획된 천체라면 그 유사성은 지나치게 강하다. 두 행성의 물질이 충돌 속에서 섞이고 다시 모였다는 설명은 이 이상한 닮음과 차이를 동시에 품을 수 있다. 달은 일종의 우주적 혼혈 천체인 셈이다. 그렇다면 왜 이 파편들은 다시 지구로 모두 떨어지지 않았을까? 이유는 속도와 궤도, 중력의 균형에 있다. 충돌로 튀어나간 물질 중 일부는 지구의 중력을 완전히 벗어날 만큼 빠르게 날아갔다. 또 일부는 충분히 멀리 나가지 못하고 다시 지구로 떨어졌다. 그러나 특정한 범위의 물질은 지구에 붙잡히되 추락하지 않는 궤도에 머물렀다. 그곳에서 파편들은 지구를 돌며 서로를 만났고 그 만남이 결국 하나의 위성으로 이어졌다. 달이 될 물질이 지구 주변에 남았다는 사실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물리적으로는 매우 섬세한 조건의 결과다. 너무 가까운 곳에서는 조성력이 덩어리의 형성을 방해했을 수 있다. 너무 먼 곳에서는 물질이 흩어지거나 안정된 성장으로 이어지기 어려웠을 수 있다. 원반 안의 물질은 지구의 로슈 한계와 궤도 역학의 영향을 받으며 재배열되었을 것이다. 달의 탄생은 단순히 물질이 모인 사건이 아니라 모일 수 있는 위치를 찾아간 과정이었다. 처음 형성된 원시달은 지금보다 지구에 훨씬 가까웠을 가능성이 높다. 오늘날 달은 지구에서 평균 약 38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지만 탄생 직후에는 그 거리의 일부에 불과했을 것이다. 가까운 달은 지구 하늘에서 훨씬 더 거대하게 보였을 것이다. 물론 그 하늘을 바라볼 생명은 없었다. 하지만 만약 관찰자가 있었다면 그는 지평선 위로 압도적으로 큰 녹은 달이 떠오르는 광경을 보았을 것이다. 그것은 아름답기보다
무서운 풍경이었을 것이다. 가까운 달은 지구에 강력한 조성력을 가했다. 당시 지구도 뜨겁고 부분적으로 녹아 있었기 때문에 달의 중력은 표면과 내부 물질에 큰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 지구의 자전은 달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점차 느려졌고 달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바깥쪽으로 이동했다. 오늘날에도 달은 아주 느린 속도로 지구에서 멀어지고 있다. 이 긴 후퇴의 시작은 바로 그 뜨겁고 가까웠던 원시달의 시대에 있었을 것이다. 원시달의 표면은 거대한 마그마 바다였을 가능성이 크다. 충돌 에너지는 달이 될 물질을 이미 녹여 놓았고 형성 과정에 잇따른 충돌은 추가적인 열을 공급했다. 달 전체가 하나의 녹은 구체처럼 시작되었다면 냉각 과정에서 가벼운 광물은 위로 떠올라 초기 지각을 만들고 더 무거운 물질은 아래쪽으로 가라앉았을 것이다. 달의 지각과 멘틀은 이런 분화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을 수 있다. 작은 천체였지만 그 내부는 한때 살아있는 불의 세계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달의 표면은 서서히 굳어갔다. 그러나 냉각은 균일하지 않았고 내부의 열은 쉽게 빠져나가지 않았다. 겉은 껍질을 만들기 시작했지만 아래쪽에는 여전히 녹은 멘틀이 남아 있었을 수 있다. 지구처럼 활발한 판구조 운동을 오래 유지할 만큼 크지는 않았지만 달도 초기에는 지질학적으로 훨씬 더 역동적인 천체였을 것이다. 오늘날의 고요한 달 표면은 그 뜨거운 과거가 완전히 식은 뒤 남은 얼어붙은 기록이다. 형성 이후에도 달은 계속 맞았다. 원반 안에 남아있던 파편, 태양계의 다른 암석 조각들, 작은 미행성들이 새로 굳어가는 달 표면에 충돌했다. 어떤 것은 표면을 다시 녹였고 어떤 것은 거대한 충돌구를 남겼다. 달은 대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떨어지는 암석을 태워 없앨 보호막이 없었다. 모든 충돌은 거의 그대로 표면에 새겨졌다. 그래서 달의 얼굴은 충돌의 역사로 가득하다. 그것은 단순한 흉터가 아니라 탄생 이후의 기억이다. 지구에서는 그런 오래된 흔적이 대부분 사라졌다. 대기, 물, 판구조 운동, 침식과 화산 활동이 표면을 계속 바꾸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달은 훨씬 조용했다. 일단 큰 지질 활동이 약해진 뒤에는 표면을 지우는 힘이 거의 없었다. 그래서 달은 태양계 초기의 충돌사를 보존하는 차가운 기록판이 되었다. 달의 분화구들은 단지 달 자체의 역사가 아니라 지구 주변 공간이 얼마나 폭력적이었는지를 말해주는 흔적이기도 하다. 달이 하나의 안정된 위성으로 남았다는 사실 역시 중요하다. 충돌 후 만들어진 물질 덩어리가 너무 멀리 흩어졌다면 태양 궤도를 도는 작은 천체들이 되었을 수 있다. 너무 가까웠다면 다시 지구로 떨어져 또 다른 재앙을 만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달은 그 사이에 균형을 찾았다. 지구의 중력에 묶였지만 삼켜지지 않았고 독립된 천체가 되었지만 완전히 떠나지도 않았다. 그 미묘한 균형이 지구와 달의 오랜 동행을 시작하게 했다. 이렇게 보면 달의 탄생은 단일한 순간보다 하나의 연쇄에 가깝다. 먼저 두 행성이 충돌했고 물질이 튀어나갔다. 그 물질 중 일부는 지구 주변에 남아 원반을 이루었다. 원반 속 파편들은 서로 충돌하며 커졌고 원시달이 형성되었다. 이후에도 잔해가 계속 떨어졌고 달은 녹은 상태에서 점차 식어갔다. 각각의 단계는 앞선 단계의 결과였고 어느 하나라도 크게 달랐다면 오늘날의 달은 지금과 전혀 다른 모습이 되었을 것이다. 우리가 밤하늘에서 보는 달은 이 모든 격렬함의 마지막 형태다. 지금의 달은 조용하고 차갑고 느리다. 그러나 그 기원은 뜨겁고 빠르며 폭력적이었다. 그것은 지구의 파편이면서 테이아의 잔해이고 충돌의 부산물이면서 새로운 질서의 시작이다. 달은 지구 곁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지구가 한 행성과 충돌한 뒤 남은 불타는 혼돈 속에서 살아남은 것이다. 그리고 그 혼돈이 식은 뒤 지구는 처음으로 자신의 영원한 동반자를 갖게 되었다. 처음 태어난 달은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는 차갑고 회색빛의 천체가 아니었다. 그것은 거의 하나의 녹은 세계였다. 표면은 단단한 땅이라기보다 거대한 마그마의 바다였고 내부는 충돌의 열과 강착 과정의 에너지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달은 지구의 밤하늘에
고요히 걸린 것이 아니라 뜨거운 잔해들이 서로를 끌어당긴 끝에 겨우 형태를 얻은 불안정한 구체였다. 그 탄생의 첫 모습은 아름다움보다 폭력에 가까웠다. 원시 달의 표면을 뒤덮은 마그마 바다는 천천히 식기 시작했다. 식는다는 것은 단순히 온도가 내려간다는 뜻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부 물질이 분리되고 가벼운 광물이 위로 떠오르며 무거운 성분이 아래로 가라앉는 과정이었다. 녹은 암석 속에서 결정들이 만들어지고 그 결정들이 표면 가까이에 쌓이면서 초기 달의 지각이 형성되었을 것이다. 이 지각은 달의 첫 피부였다. 그러나 그 아래에는 여전히 뜨거운 내부가 남아 있었다. 달은 지구보다 훨씬 작은 천체다. 그래서 열을 잃는 속도도 더 빨랐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실제로 다른 지구처럼 오랫동안 강력한 내부 활동을 유지하지 못했다. 그러나 탄생 직후의 달은 너무 뜨거웠고 충돌 에너지가 너무 거대했기 때문에 단기간에 완전히 식을 수 없었다. 표면은 굳어갔지만 멘틀 깊은 곳에는 오랫동안 녹은 물질이 남아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작은 천체 안에도 한때는 거대한 불의 역사가 있었다. 달의 지각이 굳어가면서 표면은 점차 밝고 어두운 지역으로 나뉘어 갔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달의 밝은 고원지대는 오래된 지각의 흔적으로 이해된다. 반면 어두운 바다처럼 보이는 지역, 즉 달의 바다라 불리는 마리아는 실제 물의 바다가 아니다. 그것은 오래전 현무암질 용암이 흘러나와 굳은 거대한 평원이다. 달이 완전히 죽은 천체가 되기 전 내부의 열은 때때로 표면을 뚫고 올라와 어두운 흔적을 남겼다. 특히 달의 앞면과 뒷면은 서로 다르다. 지구에서 보이는 앞면에는 어두운 마리아가 넓게 퍼져 있지만 뒷면은 훨씬 두꺼운 지각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차이는 달의 초기 역사에 대한 중요한 단서가 된다. 두꺼운 지각은 내부의 마그마가 표면까지 올라오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달의 뒷면에는 앞면처럼 넓은 현무암 평원이 적다. 달은 한쪽 얼굴만 지구에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얼굴은 다른 이야기를 품고 있다. 왜 달의 뒷면 지각이 더 두꺼운지는 아직 완전히 단순한 문제로 정리되지 않는다. 한 가지 흥미로운 가능성은 거대 충돌 이후 작은 두 번째 달이 잠시 존재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작은 천체가 달과 같은 궤도권에서 형성되었고 이후 조석 상호작용으로 서서히 달 쪽으로 접근했을 수 있다. 충돌 속도가 빠르지 않았다면 그것은 달을 산산이 부수기보다 달의 뒷면 위에 넓게 눌러 붙었을 것이다. 마치 거대한 암석질 반죽이 한쪽 면에 더 씌워진 것처럼 이 시나리오는 아직 하나의 가능성일 뿐이다. 그러나 달 뒷면의 두꺼운 지각을 설명하려는 시도 중 하나로 의미가 있다. 만약 작은 두 번째 천체가 달의 낮은 속도로 충돌했다면 그 물질은 거대한 충돌구 하나를 만들기보다 넓은 지역에 퍼졌을 것이다. 그 결과 달의 뒷면은 앞면보다 두꺼운 지각을 갖게 되었을 수 있다. 달의 비대칭성은 단순한 냉각의 결과가 아니라 또 다른 작은 충돌의 기억일지도 모른다. 다른 시간이 지나면서 지구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회전을 바꾸었다. 오늘날 달은 항상 거의 같은 면을 지구에 보인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조석 고정의 결과다. 달이 지구를 도는 시간과 스스로 한 바퀴 도는 시간이 같아지면서 우리는 달의 한쪽 얼굴만 보게 되었다. 이 과정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다. 지구의 중력이 달 내부에 미세한 변형을 일으키고 그 변형이 에너지를 잃게 만들면서 달의 회전은 점차 느려지고 고정되었다. 조석 고정은 달을 지구의 영원한 관찰자처럼 보이게 한다. 달은 스스로 돌고 있지만 지구를 향한 얼굴을 바꾸지 않는다. 그래서 인류는 오랫동안 달의 뒷면을 직접 보지 못했다. 하지만 달의 뒷면은 어둠의 면이 아니다. 태양빛은 그곳에도 비친다. 다만 지구에서 보이지 않을 뿐이다. 이 보이지 않는 반쪽은 달의 형성과 냉각, 충돌의 역사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간직하고 있다. 달은 익숙하지만 완전히 드러난 천체가 아니다. 달에는 지구와 같은 짙은 대기가 형성되지 않았다. 중력이 약했기 때문에 가벼운 기체를 오래 붙잡아두기 어려웠고 태양풍과 충돌 사건은 남아있던 휘발성 물질을
계속 날려버렸을 것이다. 대기가 없다는 것은 표면을 보호할 장막이 없다는 뜻이다. 작은 운석조차 거의 그대로 달 표면에 충돌한다. 바람도 없고 비도 없으며 흐르는 강도 없다. 달은 지구와 달리 자신의 상처를 쉽게 지우지 못한다. 그 결과 달의 표면은 충돌의 기록으로 가득하다. 크고 작은 분화구들은 수십억 년 동안 쌓인 폭격의 흔적이다. 지구에도 비슷한 충돌이 있었겠지만 지구의 표면은 끊임없이 바뀐다. 대기권은 작은 물체들을 태우고 물과 바람은 지형을 깎으며 판구조 운동은 오래된 지각을 멘틀로 되돌린다. 반면 달은 침묵 속에서 보존한다. 그래서 달의 표면은 죽은 풍경이 아니라 태양계 초기의 오래된 문서에 가깝다. 달의 내부 활동은 시간이 지나며 점차 약해졌다. 작은 크기 때문에 열은 빠져나갔고 판구조 운동처럼 표면을 지속적으로 뒤집는 체계도 발달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달이 처음부터 완전히 죽은 천체였던 것은 아니다. 초기에는 마그마 바다가 있었고 내부 용융과 화산 활동의 흔적도 남겼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활동은 줄어들었고 달은 점점 더 조용한 천체가 되었다. 지금의 달은 오래전에 식어버린 불의 세계다. 그 냉각은 수백만 년에서 수십억 년에 걸쳐 이어졌다. 표면의 지각은 점점 두꺼워지고 내부의 멘틀은 더 깊은 곳까지 굳어갔다. 그러나 일부 연구에 따르면 달의 내부가 완전히 모든 곳에서 단단히 식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작은 규모의 잔열이나 부분적으로 녹은 영역이 남아있을 가능성도 논의된다. 중요한 것은 달이 단순한 돌덩이가 아니라 복잡한 열적 진화를 겪은 천체라는 점이다. 차가운 표면 아래에는 긴 냉각의 시간이 숨어 있다. 달이 식어가는 동안 지구 역시 변하고 있었다. 충돌로 다시 녹아내린 지구 표면은 서서히 식어 새로운 지각을 만들었고 대기는 다시 형성되었으며 물은 안정된 형태로 남을 가능성을 얻어갔다. 달은 지구 곁에서 이 변화를 함께했다. 가까운 거리에서 시작한 달은 지구에 강한 조성력을 가했고 그 상호작용은 지구의 자전 속도를 서서히 늦추며 달을 바깥쪽으로 밀어냈다. 지구와 달은 따로 식은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며 함께 진화했다. 오늘날 달은 매년 아주 조금씩 지구에서 멀어지고 있다. 이 느린 후퇴는 조석 상호작용의 결과다. 지구의 바다는 달의 중력에 반응하고 지구의 자전은 그 조석 팽대부를 달보다 약간 앞서 끌고 간다. 그 결과 에너지와 가군 동량이 달의 궤도에 전달되어 달은 조금씩 더 먼 궤도로 이동한다. 이 과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달과 지구의 관계가 정지된 것이 아니라 매우 느린 변화 속에 있음을 보여준다. 달은 지구의 자전축 안정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거대한 달이 없다면 지구의 자전축은 장기적으로 더 크게 흔들렸을 가능성이 있다. 자전축의 안정성은 계절과 기후의 장기적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물론 달 하나가 생명을 보장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달의 존재가 지구 환경의 장기적 안정에 기여했을 가능성은 자주 논의된다. 한때의 파괴적 충돌이 훗날 생명에게 더 안정된 배경을 제공했을지도 모른다. 조석도 중요한 변화였다. 달이 지구에 가까웠던 초기에는 조석 효과가 지금보다 훨씬 강했을 것이다. 바다가 안정적으로 형성된 뒤에는 강한 밀물과 썰물이 해안 환경과 화학적 순환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생명의 기원과 조석 사이의 관계는 아직 단정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 달이 지구 표면 환경을 움직이는 힘이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달은 하늘에 떠 있는 장식이 아니라 지구의 물과 회전, 시간의 리듬에 관여하는 천체다. 그런 달이 한때는 지구의 잔해에서 태어난 녹은 구체였다는 사실은 놀랍다. 우리는 달을 차갑고 멀리 있는 대상으로 느끼지만 그 기원은 지구와 너무 깊이 연결되어 있다. 달의 물질 일부는 지구의 멘틀에서 왔을 수 있고 또 일부는 테이아에서 왔을 수 있다. 달은 지구 밖에 떠 있지만 완전히 외부의 세계가 아니다. 그것은 지구의 과거가 궤도 위에서 굳어진 형태이며 사라진 행성 테이아의 물질적 기억을 함께 품은 천체다. 달의 변화가 느려진 뒤 그 표면은 거의 변하지 않는 얼굴을 갖게 되었다. 새로운 대륙이 생기지도 않고
바다가 흐르지도 않으며 날씨가 풍경을 바꾸지도 않는다. 그러나 그 정지성 때문에 달은 더 깊은 의미를 가진다. 지구가 자신의 오래된 표면을 지워버리는 동안 달은 오래된 충돌과 냉각의 흔적을 간직했다. 우리가 달을 연구하는 것은 달만을 연구하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지구가 잃어버린 초기 태양계의 기억을 되찾는 일이기도 하다. 밤하늘의 달은 그래서 두 가지 얼굴을 가진다. 하나는 인간이 수천 년 동안 바라본 친숙한 얼굴이다. 시와 달력, 조수와 계절, 어둠 속의 빛을 상징하는 얼굴. 다른 하나는 훨씬 오래되고 차가운 과학적 얼굴이다. 녹은 암석에서 태어나고 충돌로 상처 입었으며 천천히 식어간 원시 천체의 얼굴. 이 두 얼굴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오히려 같은 천체의 다른 시간이다. 달빛의 평온은 불의 탄생 이후에야 가능해졌다. 결국 달은 지구의 영원한 친구처럼 보이지만 그 우정은 평화로운 시작에서 온 것이 아니다. 그것은 두 행성의 충돌, 뜨거운 파편의 원반, 중력의 재집합, 오랜 냉각과 조석의 상호작용을 지나 형성된 관계다. 달은 지구를 떠나지 않았고 지구도 달을 놓지 않았다. 둘은 서로를 천천히 변화시키며 수십억 년을 함께 해왔다. 그리고 그 긴 시간 끝에 차갑게 식은 달은 지금도 밤마다 지구 위에 떠올라 오래된 재앙의 빛을 조용히 되돌려준다. 달이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매혹적이지만 매혹적인 이야기만으로는 과학이 되지 않는다. 거대 충돌 가설이 오래 살아남은 이유는 그것이 단지 아름다운 서사이기 때문이 아니다. 지구와 달에 남아있는 여러 물리적, 화학적 단서들을 한꺼번에 설명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질문은 여전히 남는다. 과연 45억 년 전, 정말 테이아라는 행성이 지구와 충돌했는가? 아니면 이것은 우리가 남은 흔적을 해석하기 위해 만든 가장 그럴듯한 상상일 뿐인가? 달이 거대한 충돌로 생겼을 수 있다는 생각은 현대 천체 물리학의 역사에서 아주 새로운 것은 아니다. 오늘날의 형태로 널리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이후지만 그보다 앞선 시기에도 비슷한 발상은 있었다. 1946년 캐나다의 지질학자 레지널드 데일리는 달의 기원을 설명하기 위해 지구와 다른 천체의 거대한 충돌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달이 단순히 지구에서 부드럽게 떨어져 나갔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다. 그 이전에 널리 알려졌던 설명 가운데 하나는 조지 다윈의 분리설이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초기 지구는 빠르게 회전하고 있었고 그 원심력 때문에 일부 물질이 떨어져 나가 달이 되었다. 한때는 이 생각이 매력적으로 보였다. 지구와 달의 유사성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문제가 드러났다. 지구가 그런 방식으로 달을 떼어낼 만큼 빠르게 돌았다는 증거가 부족했고 필요한 가군동량을 설명하기도 어려웠다. 거대 충돌 가설은 이 난점을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려 했다. 달이 지구에서 그냥 떨어져 나간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온 큰 천체와의 충돌로 인해 물질이 궤도로 날아갔다는 것이다. 이 설명은 지구와 달의 유사성, 달의 낮은 철 함량, 지구와 달계의 가군동량을 동시에 다룰 수 있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 아이디어는 점점 더 진지하게 논의되기 시작했다. 특히 아폴로 임무가 가져온 달암석은 달의 기원을 새롭게 검토할 계기를 제공했다. 초기의 모델들은 지금과는 조금 달랐다. 당시 일부 연구자들은 테이아가 지구와 비슷한 크기였을 가능성도 생각했다. 다만 두 행성이 정면으로 부딪힌 것이 아니라 서로의 표면을 스치듯 충돌했고 그때 벗겨진 물질이 달이 되었다고 보았다. 정면 충돌이라면 지구와 달 대신 거대한 소행성대나 파편대가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후 시뮬레이션과 관측 자료가 쌓이면서 테이아의 크기와 충돌 조건에 대한 모델은 더 정교해졌다. 달암석은 이 논쟁의 중심에 있다. 지구에서 바라보는 달은 멀고 조용하지만 아폴로 임무 이후 인류는 실제 달의 돌을 손에 넣었다. 그 암석들은 단순한 표본이 아니었다. 그것은 달 내부와 표면의 화학적 역사, 그리고 달이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는지를 알려주는 시간 캡슐이었다. 과학자들은 달 암석 속 산소,
티타늄, 텅스텐 같은 원소와 동위원소 비율을 분석하며 달과 지구 사이의 관계를 추적했다. 특히 산소 동위원소 비율은 중요한 단서가 되었다. 태양계의 서로 다른 지역에서 형성된 천체들은 미세하게 다른 동위원소 지문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달 암석의 산소 동위원소가 지구와 얼마나 비슷한지는 달의 출생지를 가늠하는 핵심 증거가 된다. 독일 괴팅겐 대학의 연구자들을 비롯한 여러 분석은 달 암석과 지구 암석 사이에 매우 강한 유사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동시에 완벽하게 동일하지는 않은 미세한 차이도 논의되었다. 이 유사성은 양날의 검이다. 달이 지구와 너무 비슷하다는 것은 달이 지구 주변 물질에서 형성되었다는 생각을 지지한다. 하지만 테이아가 완전히 다른 곳에서 왔다면 달에는 테이아의 뚜렷한 화학적 흔적이 더 많이 남아야 할 것처럼 보인다. 반대로 달이 거의 지구 물질로만 이루어졌다면 왜 테이아가 필요했는지 질문이 생긴다. 거대 충돌 가설은 바로 이 지점에서 끊임없이 수정되어 왔다. 충돌 후 물질이 얼마나 섞였는지가 핵심 문제로 떠오른 것이다. 일부 모델은 충돌 뒤 지구와 파편 원반 사이에서 물질이 매우 강하게 혼합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고온의 규산염 증기와 녹은 물질이 원반과 지구 상부 멘틀 사이에서 교환되었다면 다른 테이아의 물질을 포함하면서도 지구와 비슷한 동위원소 조성을 가질 수 있다. 즉, 달이 지구와 닮은 이유는 단순히 같은 재료에서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충돌 이후 뜨거운 혼합 과정을 거쳤기 때문일 수 있다. 이는 거대 충돌 가설의 중요한 보완이다. 또 다른 증거는 달과 지구의 운동에서 나온다. 달의 공전, 달의 자전, 지구의 자전은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다. 현재 지구, 달계의 각 운동량은 달의 기원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제약 조건이다. 단순히 달이 지구 근처에서 포획되었다면 지금과 같은 운동 상태를 설명하기 어렵다. 반면 비스듬한 거대 충돌은 지구의 회전과 달의 궤도에 큰 각운동량을 전달할 수 있다. 테이아가 적절한 각도와 속도로 충돌했다면 현재의 회전 구조를 더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다. 달의 낮은 밀도와 작은 철 핵도 중요한 단서다. 지구는 상대적으로 큰 금속 핵을 가지고 있지만 달의 핵은 작다. 만약 달이 독립된 행성으로 형성된 뒤 지구에 포획된 것이라면 그 내부 구조가 왜 이토록 철이 적은지 설명해야 한다. 거대 충돌 가설에서는 이 점이 비교적 자연스럽게 이해된다. 충돌 때 테이아와 지구의 철 핵은 주로 지구 내부로 가라앉고 달을 만든 물질은 철이 적은 멘틀과 지각 성분이었기 때문이다. 달이 과거에 녹아 있었다는 증거 역시 충돌 가설과 잘 맞는다. 달 크기의 천체가 오랫동안 내부에 충분한 열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 그런데 달의 표면과 내부 구조는 초기 마그마 바다의 존재를 암시한다. 달 전체가 한때 광범위하게 녹아 있었다면 엄청난 에너지 공급원이 필요하다. 거대 충돌은 바로 그런 에너지를 제공한다. 충돌로 생긴 파편들은 이미 뜨겁거나 녹아 있었고 강착 과정의 추가 충돌은 달을 더욱 가열했을 것이다. 달의 휘발성 원소가 부족하다는 점도 자주 언급된다. 휘발성 원소는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쉽게 기체가 되어 사라질 수 있다. 다른 지구에 비해 이런 휘발성 성분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거대 충돌이 매우 높은 온도에서 일어났다면 달을 이룰 물질에서 많은 휘발성 원소가 증발해 사라졌을 수 있다. 이 설명은 달이 왜 건조하고 휘발성 성분이 적은 천체인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다만 세부적인 양과 과정은 여전히 연구 대상이다. 달의 앞면과 뒷면 차이도 거대 충돌 이후의 복잡한 형성사를 암시한다. 지구에서 보이는 달의 앞면은 어두운 마리아가 넓게 펼쳐져 있지만 뒷면은 지각이 더 두껍고 마리아가 적다. 한 가지 가능성은 거대 충돌 후 작은 두 번째 위성이 형성되었다가 이후 달의 뒷면에 낮은 속도로 충돌했다는 것이다. 이 작은 천체가 지름 약 0km 정도였다면 달을 부순 후다 물질을 넓게 퍼뜨려 뒷면 지각을 두껍게 만들었을 수 있다. 이 가설은 모든 과학자가 받아들이는 확정된 결론은 아니다. 그러나 달이 단 하나의 깔끔한 덩어리로 즉시 완성되었다는 단순한 그림에 의문을 제기한다.
거대 충돌 뒤에 지구 주변에는 다양한 크기의 파편과 임시 천체들이 있었을 수 있다. 그중 일부는 달에 흡수되고, 일부는 지구로 떨어지고, 일부는 궤도를 벗어났을 것이다. 달의 현재 모습은 한 번의 충돌만이 아니라 그 이후 이어진 여러 충돌과 재배열의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 달의 마리아 역시 이 차이를 보여준다. 앞면의 얇은 지각은 내부 마그마가 표면까지 올라오기 더 쉬운 조건을 만들었다. 그래서 고대의 용암 흐름이 넓은 어두운 평원을 만들 수 있었다. 반면 뒷면의 두꺼운 지각은 마그마가 표면을 뚫고 나오는 것을 막았다. 이런 차이는 달의 내부 열, 지각 두께, 충돌사, 그리고 지구와의 조석 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결과다. 달의 얼굴은 단순한 무늬가 아니라 초기 형성사의 비대칭적 기록이다. 과학자들이 거대 충돌 가설을 선호하는 이유는 이처럼 다양한 증거들이 하나의 큰 틀 안에서 연결되기 때문이다. 달의 작은 철, 핵, 휘발성 원소의 부족, 초기 용융의 흔적, 지구와 닮은 동위원소 조성, 지구, 달계의 가군 동량, 달 표면의 비대칭성, 각각의 단서는 독립적으로도 중요하지만 모두 합쳐졌을 때 하나의 사건을 가리키는 듯 보인다. 그것은 화성 크기 정도의 원시 행성이 지구와 비스듬히 충돌했다는 시나리오다. 그러나 증거가 많다는 것이 곧 의문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거대 충돌 가설은 강력하기 때문에 더 정밀한 질문을 받는다. 테이아의 정확한 성분은 무엇이었는가? 충돌 후 물질은 얼마나 완전히 섞였는가? 달의 동위원소 조성이 지구와 너무 비슷한 문제는 충분히 설명되었는가? 충돌 각도와 속도는 현재의 가군 동량을 정확히 재현하는가? 이런 질문들은 가설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그것을 더 정교하게 만들기 위한 과학의 방식이다. 우리는 과거를 직접 볼 수 없다. 특히 45억 년 전의 충돌 같은 사건은 더더욱 그렇다. 그때의 빛은 사라졌고, 그때의 표면은 녹아 없어졌으며, 그때의 파편들은 달과 지구 속으로 굳어버렸다. 과학은 남은 증거들로부터 사건을 역산한다. 암석의 동위원소는 물질의 출처를 말하고, 궤도역학은 가능한 충돌 조건을 제안하며, 달의 지형은 형성 이후의 역사를 보여준다. 거대 충돌 가설은 이런 역산의 결과다. 그래서 다른 증거이면서 질문이다. 그 존재 자체가 지구의 과거에 무언가 거대한 일이 있었음을 암시한다. 하지만 그 무언가의 세부는 아직 완전히 닫히지 않았다. 달은 지구와 너무 가깝고 익숙해서 평범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특이한 동반자다. 지구 크기에 비해 달은 큰 위성이고 그 형성 과정은 단순 포획이나 동시 형성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이 특이성이 바로 테이아라는 사라진 행성을 과학의 무대 위로 불러낸다. 밤하늘의 달은 침묵한다. 그러나 그 암석과 궤도, 밀도와 화학 조성은 말없이 과거를 증언한다. 그 증언은 완전한 자백이 아니다. 단서와 모순, 유사성과 차이, 설명과 남은 의문이 함께 들어있다. 거대 충돌 가설은 현재로서는 그 증언들을 가장 넓게 포괄하는 이야기다. 그것은 달이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대한 가장 강력한 답이지만 동시에 아직 끝나지 않은 질문이기도 하다. 과학은 바로 그 미완성의 자리에서 계속 움직인다. 달의 기원을 둘러싼 증거들 가운데 가장 최근에 다시 주목받은 것은 하늘이 아니라 지구의 깊은 내부에서 나온다. 달, 암석과 궤도, 동위원소와 가군 동량은 모두 지구 밖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 보인다. 그러나 만약 테이아가 실제로 지구와 충돌했다면 그 잔해는 달에만 남았을 필요가 없다. 한 행성의 일부는 하늘로 날아가 달이 되었을 수 있지만 또 다른 일부는 지구 안쪽으로 가라앉아 지금도 깊은 멘틀 속에 숨어 있을지 모른다. 지구 내부에는 오래전부터 이상한 구조들이 알려져 있었다. 지진파가 지구 속을 지나갈 때 그 속도와 경로는 내부 물질의 성질에 따라 달라진다. 과학자들은 지진파의 변화를 이용해 지구 내부를 간접적으로 들여다본다. 마치 의사가 몸속을 촬영하듯 지구 물리학자들은 지진파를 통해 보이지 않는 멘틀과 핵의 구조를 그린다. 1980년대 이후 이 방법은 지구 하부 멘틀에
거대한 비정상 영역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그 구조들은 흔히 거대 저전단속도 영역, 즉 LLSVP라고 불린다. 하나는 태평양 아래에 있고 다른 하나는 아프리카 아래에 자리한다. 각각은 수천 킬로미터 규모에 이르는 거대한 덩어리이며 질량으로 보면 달의 2배에 가까울 수 있다고 설명되기도 한다. 이 영역들은 주변 멘틀과 성질이 다르다. 지진파는 그곳을 통과할 때 다른 속도로 움직이고 그 차이는 내부 물질의 온도나 조성, 밀도에 특별한 무언가가 있음을 암시한다. 오랫동안 이 구조들의 정체는 논쟁의 대상이었다. 어떤 설명은 그것들이 지구 내부 대류의 결과라고 보았다. 뜨겁고 밀도가 다른 물질이 멘틀 깊은 곳에 모여 만들어진 거대한 열적 구조라는 것이다. 또 다른 설명은 조성 자체가 주변 멘틀과 다르다고 본다. 즉, 단순히 더 뜨겁거나 차가운 것이 아니라 물질의 종류와 밀도가 다른 덩어리라는 뜻이다. 만약 후자가 맞다면 그 물질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지구 내부에 들어왔는지가 중요한 질문이 된다. 최근 한 연구는 이 거대한 구조들이 테이아의 잔해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 관점에 따르면 거대 충돌 당시 테이아의 일부 물질은 지구 내부로 깊이 들어갔고 주변 멘틀보다 더 높은 밀도와 더 많은 철을 가진 덩어리로 남았을 수 있다. 시간이 수십억 년 흘렀음에도 그 물질은 완전히 섞이지 않고 하부 멘틀 깊은 곳에 보존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달의 기원과 지구 내부 구조를 하나로 묶는 대담한 해석이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들릴 수 있다. 행성 규모의 충돌이 일어난 뒤 지구 내부는 극도로 뜨겁고 격렬하게 섞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테이아의 물질은 모두 지구 멘틀과 완전히 혼합되거나 핵으로 가라앉아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멘틀은 단순한 액체 바다가 아니다. 특히 깊은 멘틀은 엄청난 압력 아래에서 매우 점성이 높은 물질처럼 행동한다. 충돌 직후에는 부분적으로 녹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며 밀도 차이와 점성은 일부 물질이 특정 영역에 남도록 만들 수 있다. 테이아의 물질이 주변 멘틀보다 더 철이 풍부하고 밀도가 높았다면 그것은 완전히 위로 떠오르기보다 아래쪽으로 가라앉았을 것이다. 하지만 곧바로 지구 핵과 완전히 합쳐졌을지는 별개의 문제다. 지구의 하부 멘틀은 높은 압력과 점성 때문에 떨어지는 물질을 느리게 만들 수 있다. 두꺼운 진흙 속에 큰 돌을 던졌을 때 돌이 물속에서처럼 자유롭게 빠지지 않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생각할 수 있다. 우주적 규모에서는 그 느림이 수십억 년의 보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설명이 맞다면 지구 깊은 곳의 두 거대한 구조는 단순한 멘틀 대류의 산물이 아니다. 그것들은 사라진 행성의 지질학적 유령이다. 테이아는 하늘에서 사라졌지만 그 일부는 지구 밑바닥에 침전되어 남았다. 그리고 다른 일부는 달이 되어 하늘에 떠 있다. 이 그림은 놀랍도록 시적이지만 동시에 과학적으로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 아직 이것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지진파 자료를 바탕으로 제기된 가능성이다. 그럼에도 이 가능성이 강한 인상을 남기는 이유는 테이아의 흔적을 지구와 달 양쪽에서 찾을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달은 충돌로 튀어나간 물질의 증거일 수 있고 하부 멘틀의 이상 구조는 충돌로 들어온 물질의 증거일 수 있다. 하나는 위에 있고 하나는 아래에 있다. 하나는 밤마다 보이는 천체이고 다른 하나는 지구 내부 깊은 곳에서 지진파로만 감지되는 그림자다. 같은 사건이 하늘과 지하에 동시에 흔적을 남겼다는 상상은 거대 충돌 가설을 더욱 입체적으로 만든다. 그러나 모든 증거가 이 가설을 향해 단순하게 정렬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거대 충돌 가설에는 여전히 반론과 난점이 있다. 예를 들어 행성 충돌로 달 같은 위성이 형성될 수 있다면 왜 금성은 달을 갖지 않는가? 금성은 지구와 비슷한 크기와 위치를 가진 행성이지만 현재 자연 위성이 없다. 물론 행성의 충돌사와 조석 진화, 태양과의 거리, 이후의 궤도 변화가 모두 달랐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질문은 여전히 중요한 비교점으로 남는다. 또한 달의 화학 조성에는 아직 완전히 설명되지 않은 세부 문제가 있다.
지구와 달의 동위원소 비율이 너무 비슷하다는 점은 오랫동안 모델을 어렵게 했다. 테이아가 다른 곳에서 왔다면 달에는 더 뚜렷한 차이가 있어야 할 것처럼 보이고, 테이아가 지구와 같은 곳에서 왔다면 충돌의 독립적 증거가 약해질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한 혼합, 고에너지 충돌, 여러 충돌, 시나리오 등 다양한 모델이 제안되었지만 완전히 닫힌 결론은 아니다. 달의 휘발성 원소 부족도 단순하지 않다. 높은 온도의 충돌은 휘발성 물질을 날려버릴 수 있지만 실제 달에 남은 휘발성 성분의 종류와 양은 복잡한 과정을 암시한다. 물이 완전히 없다고 생각되던 달에서도 이후에는 극지방의 얼음과 광물 속 수상기 같은 증거들이 논의되었다. 이것은 거대 충돌 가설을 부정한다기보다 충돌 후 물질 손실과 재공급, 달 내부 보존 과정이 더 복잡했음을 보여준다. 달은 단순히 완전히 말라버린 돌덩이가 아니다. 거대 충돌 가설은 따라서 완성된 교리가 아니라 계속 수정되는 과학적 틀이다. 초기에는 테이아의 크기와 충돌 각도에 대한 모델이 단순했다. 이후 달암석 분석과 고성능 시뮬레이션이 발전하면서 더 복잡한 가능성들이 등장했다. 어떤 모델은 더 빠른 충돌을, 어떤 모델은 히트앤드런 형태를, 어떤 모델은 충돌 후 원반과 지구 사이의 격렬한 물질 교환을 강조한다. 가설은 살아있는 구조처럼 새로운 증거가 들어올 때마다 형태를 바꾼다. 중요한 것은 과학에서 가설이라는 말이 단순한 추측을 뜻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거대 충돌 가설은 상상에서 출발한 이야기가 아니라 달과 지구의 관측 자료를 설명하기 위해 세워진 연구 기반의 설명이다. 물론 그것은 최종 판결이 아니다. 하지만 동위 원소, 밀도, 궤도, 가군 동량, 내부 구조, 휘발성 원소의 분포 등 수많은 독립적 단서들이 이 틀 안에서 어느 정도 연결된다. 그래서 이 가설은 여전히 인류가 가진 가장 강력한 달 형성 설명으로 남아있다. 테이아가 실제로 존재했는지는 아직 직접 확인할 수 없다. 우리는 그 행성을 본 적이 없고 그 궤도를 추적한 적도 없다. 그 이름은 실제 했던 천체의 표지일 수도 있고 여러 물리 과정이 합쳐진 모델상의 이름일 수도 있다. 그러나 달의 존재는 분명하다. 지구, 달계의 특이성도 분명하다. 지구 내부의 깊은 이상 구조들도 분명히 관측된다. 문제는 이 분명한 사실들을 어떤 과거의 사건으로 연결할 것인가이다. 이때 과학은 신화와 다른 방식으로 기원을 말한다. 신화는 의미를 중심으로 세계를 설명한다. 과학은 측정 가능한 흔적과 검증 가능한 모델을 통해 과거를 재구성한다. 그러나 두 방식 모두 인간이 밤하늘을 바라보며 품었던 오래된 질문에서 출발한다. 저 달은 어디서 왔는가? 왜 지구는 저토록 큰 동반자를 갖게 되었는가? 그 빛 아래에서 조수가 움직이고 생명은 시간을 세며 인간은 달력을 만들었다. 달의 기원은 단지 천문학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사의 문제다. 거대 충돌이 없었다면 지구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달이 없는 지구는 자전축이 더 불안정했을 수 있고 조석은 훨씬 약했을 것이며 밤하늘은 지금보다 어두웠을 것이다. 그러나 생명이 반드시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과학은 가능한 영향을 말할 수 있지만 하나의 사건이 모든 미래를 결정했다고 단순화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달이 지구 환경의 긴 역사에 깊이 관여해왔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렵다. 이야기의 마지막에서 남는 것은 확신과 불확실성의 공존이다. 테이아는 확실한 행성처럼 묘사되지만 실제로는 증거들의 교차점에 서 있는 이름이다. 거대 충돌은 현재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이지만 아직 모든 문제를 해결한 완전한 답은 아니다. 그러나 과학의 아름다움은 바로 여기에 있다. 완전히 닫히지 않은 질문이 더 정교한 관측과 더 깊은 사고를 이끈다. 달은 답이면서 동시에 질문으로 남아있다. 밤마다 달이 떠오를 때 우리는 한때 두 세계가 충돌했을 가능성을 바라본다. 그 충돌은 지구의 표면을 녹이고 한 행성을 사라지게 했으며 파편을 궤도로 올려보냈을지 모른다. 그 파편은 식어달이 되었고 다른 잔해는 지구 깊은 곳에 가라앉았을 수 있다. 그래서 달빛은 단순한 반사광이 아니다. 그것은 원시 태양계의 폭력,
사라진 행성의 흔적, 그리고 지구가 오늘의 모습이 되기까지 거쳐야 했던 불의 기억을 품고 있다. 두 세계는 한때 서로 다른 길을 돌고 있었다. 그러다 중력의 느린 계산 속에서 같은 순간, 같은 장소로 끌려왔다. 그 만남은 하나를 완전히 지우고 다른 하나를 영원히 바꾸었다. 그러나 파괴의 끝에서 이상한 균형이 태어났다. 지구는 달을 얻었고 달은 지구의 하늘에 묶였다. 테이아가 실제로 존재했다면 그것은 사라진 행성이 아니라 우리 세계의 일부가 된 행성이다. 그 잔해는 발밑 깊은 곳에 그리고 머리 위 먼 곳에 동시에 남아있다. 결국 거대 충돌 가설은 달의 탄생을 설명하는 과학 이론인 동시에 지구의 정체성을 다시 묻는 이야기다. 우리는 지구를 하나의 고립된 행성으로 생각하지만 그 몸속에는 다른 세계의 물질이 섞여 있을 수 있다. 우리가 보는 달 역시 지구 밖의 낯선 천체가 아니라 지구와 사라진 행성이 함께 남긴 공동의 흔적일 수 있다. 하늘의 달과 발밑의 멘틀은 그렇게 하나의 오래된 사건으로 연결된다. 그리고 그 사건의 그림자는 수십억 년이 지난 지금도 조용히 우리 위에 빛나고 있다.